3학년 어머니 계세요? 그 1학년, 2학년 때도 이렇게 연수 오셨어요? 그래요? 그 1학년, 2학년 때 제가 왔어요. 네. 1학년 때. 아, 그래요? 너 왔는지 안 왔는지 몰라가지고. 왔구나. 그때 무슨 이야기 했어요? 기억도 안 나죠? 예. 예? 잠수의 얘기 기억나요? 예. 아니, 잠깐만. 제가 더워서 위에 좀 벗고 할게요. 아니, 가을이라고 창문 열어놓고 에어컨 안 켜고 이러네, 그죠? 어제 간 학교까지만 해도 다 에어컨 켜주던데. 아니, 어머니들 좋을 대로 하세요. 저는 위에 옷 벗었으니까 뭐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 교육청에서 이제 주로 저학년 자기주도 학습 영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신당초등학교에서는 그 자율주제를 좀 말해달라고. 자율주제의 이제 그 제목은 교육청에서 정해놨거든요. 긍정심리 학부모 감정 코칭이라고 해서. 근데 감정 코칭이라는 게 이제 범위가 너무 넓고, 이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를 이제 집에서 돌보고 양육하고 또 공부도 시키고 하면서 일어나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텐데, 이런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려야 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아직 오늘 통합이에요, 저학년이에요? 통합이에요. 고학년 엄마도 있어요? 아, 예. 구체적으로 초등 시절에 이제 우리가 아이를 어떻게 돕는가,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어린 시절에 뭐 이렇게 습관이나 이런 게 잘 이렇게 잡혀 있어야 아이들이 그 자기들이 물려받은 재능을 잘 꽃피울 수 있거든요. 또 반대로 좋은 뭐 유전자를 물려받았다 하더라도 어린 시절에 뭐 방치된다든지 아니면 그 너무 억압적으로 아이를 키운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주어진 가능성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경우가 많거든요. 혹시 다문화 가정 어머니 있어요?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어디? 제 한국말 잘 알아들어요? 다행이네. 아니, 어머님 보니까 저 고려인의 피가 좀 섞여 있는 것 같다? 맞죠? 그 우즈벡 오리지널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우즈베키스탄에서 오신 분들 제가 좀 아는데 외국인 같던데, 완전히 러시아 사람들 같고 막 이렇던데, 그죠? 예. 저는 어디서부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네. 저는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 연수 많이 받아보셨죠? 지난주에는 뭐 필라테스 하시는 분 오셔가지고, 맞아요? 예? 월요일, 이번 주였어요? 뭐 일주일에 몇 번씩 해요? 빨리 해치우자 이거네. 하여튼 여러분의 전문가들 오셔서 이제 어머니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 해주시고 하실 텐데, 저는 죄송스럽게도 뭐 교직에 오래 있었다거나 아니면 교육 관련 뭐 학위를 가졌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어머니들 뵐 때마다 한편으로는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연수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오랫동안 교직에 있었던 경험 많은 교장 선생님 출신들 오시거나 아니면 뭐 상담이나 심리나 이런 쪽에서 전공하시고 학위도 있고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저는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우리 아이 4살쯤 됐을 때, 아들 하나 있어요. 4살쯤 됐을 때, 우리 와이프께서 애 키우는 거 보니까 너무 서글퍼가지고, 제가 4살 때 우리 와이프한테 용기를 내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채아라, 내가 공부시킬게. 하면서. 그래서 제가 아이를 딱 뺏어가지고 4살 때부터 직접 키웠어요. 먹고 입히고 재우고 이건 당신이 하고, 공부는 내가 시킬게. 이래가지고. 4살 때부터 아이를 뺏어가지고 직접 이제 아이를 키웠는데, 막상 큰 소리 쳤지만, 근데 들려요. 이 마이크 소리 잘 들려요. 뭐 울리거나 부담 없으세요? 예, 제가 큰 소리를 치고 이제 아이를 이렇게 키우기로 했지만, 막상 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대구 시내에서 제일 큰 서점 뛰어나갔잖아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제1서적이 제일 컸어요. 지금은 서울에서 영풍, 교보, 알라딘 이런 서점들이 내려와 있지만 제가 아이를 키울 무렵에는 대구에서 제1서적이 제일 컸거든요. 그 시내 가면 이제 지하상가 있는데 지하상가 밑으로 들어가서 지하로 들어가면 바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제1서적에. 거기 육아코너 가가지고요. 육아서적들을 이제 닥치는 대로 사서 읽었죠. 너무 답답하니까. 왜냐면 제가 어릴 때 이제 부모님부터 잘 양육받은 경험이 있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제 초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거든요. 폐병 환자였는데 시립의료원에 이제 입원해가지고 계속 투약했는데 너무 약을 많이 쓰니까 이제 내성이 생겨가지고 요즘은 폐병 이런 거 다 낫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약이 안 들어요. 계속 약을 드시면. 그래가지고 이제 가망 없다 하면서 이제 퇴원하라 해가지고 퇴원해서 단칸 새방에서 이제 새 아들에게 희망을 걸고 저녁마다 이제 우리 형 초등학교 4학년, 제 1학년인데 저녁마다 밥상 펴놓고 공부시키고 이렇게. 그리고 대신 엄마가 섬유공장에 가서 이제 일하셨죠. 제가 1학년 어느 봄날이었는데 그날도 엄마는 밤에 밤일 가시고 그 당시에 2교대 했거든요. 요즘은 뭐 근로기준법 이런 게 있지만 2교대 하러 밤에 일하러 가시고 이제 아버지가 형하고 저를 공부시키고 같이 잠들었어요. 단칸 새방에서. 근데 새벽에 형이 막 새벽이 아니고 아침쯤 돼가지고 이제 형이 막 울면서 깨우더라고. 아빠 죽었다 하면서. 그래서 일어나 보니까 진짜 아빠가 옆에서 아빠 주무시던 요에서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어린 제가 봐도 딱 보여 알겠더라고. 입 앞에 이렇게 거품이 나와 있고 숨을 더 이상 못 쉬게 되신 거죠. 그때 이후로 이제 엄마 혼자서 우리 삼형제를 키워야 했으니까 형편이 점점 어려워져 가지고 나중에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엄마가 우리 삼형제를 못 키워가지고 친척집에 다 하나씩 보냈어요. 삼형제가 각각 다른 친척집에 가서 이렇게 크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저는 뭐 초등학교 때 뭐 학교 6군데인가 전전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이제 겨우 졸업했죠. 그리고 우리 삼형제는 중학교를 아무도 못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이제 잘 키우려고 제가 와이프한테서 뺏었지만 제가 양육받은 경험이 없으니까 저는 진짜 철저하게 자기주도 학습 전문가예요. 중고등학교 안 다녔거든요. 공장 다니고 뭐 일하러 다니면서 자기주도 학습, 요즘 좋은 말로 독학했죠. 독학. 근데 너무 답답하고 이제 또 귀한 아들 하나 있는데 이놈은 제가 겪었던 아쉬움을 겪게 하고 싶지 않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아이들 키울 때 우리 엄마들 마음이 대부분 내가 살면서 겪었던 아쉬움을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은 안 겪었으면 좋겠다. 그죠? 내가 못했던 거 아이들 실컷 하게 하고 막 이러고 싶죠. 그래가지고 잘 보니까 엄마들이 대부분 우리 꼬마들 피아노 학원 보내더라고. 엄마들이 자기 어릴 때 피아노도 치고 우아하게 살고 싶었는데 뭐 어떤 이런저런 형편 때문에 피아노 못 배웠죠. 그러니까 엄마들은 무슨 국민 공통교육과정처럼 다 피아노 보내대요. 그런 것처럼 이제 저는 학교 못 다닌 게 한이 돼가지고 또 공부를 충분히 할 기회가 내게 주어졌더라면 내가 날았을 텐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아이한테는 정말 마음껏 공부하게 하자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가지고 육아서적을 정말 여러분들은 상상 잘 못할 텐데 닥치는 대로 읽었어요. 닥치는 대로. 그것도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젊고 어리고 그랬으니까 무조건 일단 공부는 잘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가지고 그 육아서적 중에서 특히 영재라는 제목 들어간 말, 또 서울대자 들어간 말 이런 거 이제 제목 그런 거 있는 거 무조건 다 사서 읽었어요. 공통적으로 이렇게 그 책을 사서 읽다 보니까 지은이들마다 다 자기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공통적으로 모든 책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애가 공부를 잘하려면 책을 좋아해야 된대요. 들어봤어요?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있는 뻔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하려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거다 싶어가지고 책 읽기 하면서. 근데 신기하게도 그때 공교롭게 뭐 이게 행운인 건지 뭐 기독교적으로 말하자면 뭐 하나님이 도우신 건지 우리 와이프가 퇴근하고 오다가 버스 차창 너머로요. 저는 달서구, 여기도 달서구지. 저는 저쪽 달서구 살거든요. 성서 아닌 달서구 있죠. 서울정장 근처에서 우리 와이프가 우연히 버스 차창 너머로 어린이 전문 서점 하는 간판을 발견했어. 이 서점. 요즘 어린이 전문 서점 하면 어머니들 이제 생각에 전집 할인 매장, 이걸 전부 어린이 서점, 어린이 전문 서점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제 옛날에 제가 이렇게 올 때는 어린이 전문 서점 하면 그런 전집 매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잘 만들어진 단행본들을, 정말 재밌는 단행본 책들을 전문적으로 모아서 파는 서점을 어린이 전문 서점 이렇게 불렀어요. 우연히 이제 이 서점을 발견한 우리 와이프께서 저와 아이를 끌고 저 서점에 갔죠. 가보니까 처음에는 제가 와이프한테 끌려갔거든요. 가보니까 진짜 재밌는 주옥 같은 어린이 책들이 막 쫙 전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와이프가 안 가도 제가 아이를 데리고 저 서점을 계속 4살 때부터 다녔어요. 지금은 이제 망하고 없죠. 근데 가보니까 진짜 재밌는 책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책들이, 세계적인 책들이, 그림, 특히 이제 우리 아이 어렸을 때니까 그림책들이 너무 손쉽게 이제 제가 접할 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어린이 서점에 가서 재밌는 책들을 한 10만 원 정도 갈 때마다요. 그때 당시엔 그림책 한 권에 5,000원? 6,000원? 요렇게 했어요. 요즘은 12,000원, 13,000원 뭐 이러죠. 그래가지고 갈 때마다 이제 아이가 좋아할 만한 그림책을 열 몇 권 골라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일주일 동안 쭉 읽어주는 거죠. 그리고 다 읽으면 또 다음 주에 또 가고, 이걸 우리 아이 4살 때부터 해가지고 언제까지 했는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했어. 중학교 2학년이니까 한 10몇 년을 했죠. 12년인가? 그러니까 있잖아요.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라. 애가요, 뭐 하여튼, 제가 기대했던 어떤 거 있잖아요. 우리 엄마들 아이들 키우면서 다 기대하죠. 생각하는 힘도 잘하고, 뭐 어휘력도 풍부해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학습에 필요한 여러 요소들. 그런 게 막 잘하는 거예요. 이거 인증샷. 우리 아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린이날이었어요. 어린이날 되면 보통 이랜드 놀러 가거나 뭐 어디 가잖아요. 막 사람들 빠글빠글한 데 가죠. 저는 어린이 서점 갔어요, 애하고. 그 서점에서 이벤트를 했어요. 어린이날 서점 와서 책을 사면 가족 사진을 찍어주는 거라. 요즘은 뭐 핸드폰으로 찍고 뭐 디카로 찍고 이러지만 그때는 디카도 없었어요.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일회용 카메라 있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와이프가 지금 서점 주인이 사진 찍어준다고 연출하고 있어요. 평소에 저한테 뭐 저렇게 다정하게 어깨 손 얹고 이래 안 하고, 미워가지고요, 커피 터다 가면 빨리 죽으라고 진하게 태워주고, 뭐 찌개 끓이면 굉장히 짜게 끓이고 막 이런 식인데,
우리 애도 이제 부끄럽다고 저렇게 고개 숙이고 있죠. 근데 지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진짜 성질도 더럽고요. 패기도 많이 폈는데 저거 하나만큼은 내가 진짜 아빠 노릇 잘했다 싶어요. 4살 때부터 중학교 2학년 15살 때까지 무려 12년을 매주 데리고 와서, 물론 바쁜 주는 안 간 주도 있지만 매주 데리고 와서 아이에게 필요한 책을 사서 집에 돌아와서 같이 읽고 읽어주고 이 작업을 계속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공부에 필요한 어떤 요소들이 자라는 거예요. 옛날에 몬테소리라는 분이, 몬테소리 알죠? 이탈리아 아줌마인데 이분이 말하기를 한 어린이가 그 전인적 어른으로 잘 성장하려면 크게 3가지 영역이 골고루 발달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는 신체적 건강, 행동 영역의 발달, 그리고 학습 영역에 있어서는 인지 영역의 발달, 그리고 정서적인 안정, 요 3가지가 균형감 있게 자라야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아이 어릴 때 정서적인 안정이고 나발이고 일단 공부만 잘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이 인지 영역의 발달에 제일 많이 신경을 썼죠. 뭐 이런저런 다른 호작질도 많이 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게 어린 서점 다니면서 아이하고 책을 읽은 거죠.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어떤 요소들이 잘 자라서 정말 이렇게 쉽게 이제 학교 생활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애는 학원 한 번도 안 갔어요. 사교육 한 번도 안 받았어요. 지금 27 청년이 됐거든요. 별로 안 놀라고 뭐 너무 일찍 오셔서 그러신가. 하여튼 좀 놀라줘야 저도 뭐 이야기할 맛이 나는데, 하여튼요 이게 콩나물 키우는 거하고 비슷해가지고요. 여러분들 콩나물 키워봤어요? 안 키워봤죠? 옛날에 시골에 가면 할머니들이 왜 시루에다가 이렇게, 그죠? 뭘 받쳐놓고 구멍 밑에 뻥뻥 뚫린 시루에 이렇게 천 같은 거 덮어놓고 위에서 물 계속 붓죠. 그러면 밑에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기 때문에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신기하게도 콩나물이 자란다니까? 그러니까 다 빠져나가는 건 아니고 그 수분의 일부를 머금고 있다가 이게 콩나물을 자라게 하는 거지. 물이 분명히 다 빠져나가는 것 같고 이런데 이상하게 콩나물은 쑥쑥 자라고 있어요. 신기한 일이죠.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좋은 어린이책을 자꾸 읽다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 그죠? 근데 뭐가 자란다니까. 이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엄마들 아이들이 책을 읽고 나면 혹시 뭐 저기 건성으로 읽었나 싶어가지고 뛰가가지고 묻죠. 교훈이 뭐야? 하고 뭐 주인공이 우회됐는데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하면 안 돼. 매운탕 끓이다가 뚜껑을 열어보지 말라 이런 말 있죠. 매운탕 끓일 때 뚜껑 열어보면 어떻게 돼? 중간에 비린내 난대. 그 애들이 책을 읽고 막 그 책이 너무 재밌어서 참 재밌다 이렇게 기억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우리 생각은 안 그렇거든요. 책을 읽어서 아이가 뭘 좀 기억하고 막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교훈이 뭐야? 주인공 어떻게 됐어? 뭐 이렇게 정신 차리고 읽었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정말 김새는 거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작년에 태양의 후예 봤잖아요? 봤어요? 방금 끝나서 송중기가 아직도 얼굴에 어른거려. 근데 본방 끝났다고 남편이 안방에 감금해놨던 남편이 티 나와가지고 송중기가 좋아? 내가 좋아?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건 진실을 말할 수도 없고 거짓을 말하자니 내가 좀 찝찝하고 이렇죠. 이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아이들 책을 읽고 나서 재밌다, 참 재밌다 이런 느낌이 들거나 아니면 마음이 짠하다, 감동받았다 뭐 이런 게 남으면 되는데 우리는 불안해가지고 자꾸 뭘 확인하려고 해요. 확인하려고 하다 보니까 애들이 재미를 느끼기는커녕 엄마의 질문을 예상하고 줄거리를 외워야 되는 거라. 이러면 이제 책 읽기가 안 되는 거죠. 이러고 나서 초등학교 들어오면요, 학년 올라갈수록 책과 점점 멀어져서 전부 만화책 들고 있어. 글밥 많은 책을 읽을 집중력도 없고 책의 재미도 모르고 이러니까 학습 만화 들고 있거나 책 좀 좋아하는 놈들 보면 전부 Y 들고 있어요. 이 비극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콩나물 키우기. 오늘 뭐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은데요. 아,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 아이도 자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아이를 키울 때는 좋은 어린이책이 거의 공공도서관이나 학교 도서관에 없었어요.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도 어느 날 가정통신문이 와서 집에서 남는 책 한 권씩 보내달라고 했어요. 학교 도서실을 채우겠다고. 저부터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버리고 싶은 책을 아이 가방에 넣어줬어요. 아까우니까. 그리고 그런 책을 모아서 학교 도서관에 비치하고, 저는 남부도서관 많이 다녔는데 앞산 밑에 공공도서관에 가보면 어린이 열람실에 읽을 만한 좋은 책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많은 학교에서 학교 도실이 정비되고 사서 선생님도 계신 학교가 많고, 또 예산도 배정되고 이래가지고 좋은 어린이책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곳곳에 공공도서관도 설립되고요. 심지어는 어떤 동네는 뭐 주민센터 이런 데도 도서관 만들고 작은 도서관도 많이 생겼죠. 1000권 이상만 책을 모으면 작은 도서관 지정을 받을 수 있고, 그래가지고 1년에 뭐 200~300만 원씩 도서구입비도 나오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저처럼 생돈 들여가면서 어린이 전문 서점 찾아다닐 필요도 없고요. 대구 옛날에 제가 아이 키울 때 어린이 전문 서점이 4군데 있었는데 지금은 다 망하고 저 수성구에 가면 딱 한 군데 살아남았어. 인터넷 서점하고 또 교원 언니들이 워낙 활약을 많이 해가지고 어린이 서점 올 생각을 안 해요. 전부 전집 사재기하고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 학교 도서관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자라요. 그리고 저는 공부가 제일 아쉬웠던 사람이라고 했죠. 만약에 우리 아이가, 그죠? 제가 기대하는 대로 잘 안 되고 이러면 저도 뭐 학원을 찾거나 좋은 어떤 비법이 없나 이렇게 생각해서 사교육 시장에 어른거렸겠죠. 근데 어린이책을 꾸준히 읽으면서 타니까 아이가 계속 뭔가 이렇게, 그죠? 어휘력도 풍부해지고, 저기서 말하는 텍스트를 이해하는 능력, 이거 독해력이라고 부르거든요. 문자로 돼 있죠, 대부분. 여러분들 아이들 수능 나중에 치게 되면 듣기 평가 빼고는요, 다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고 정답을 고르는 이런 능력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많은 그런 텍스트를 접해야 되죠. 그러니까 책을 읽고 나서 좋은 어린 책을 우리가 권하고 빌려다 주고 이건 하지만 내용을 확인하거나 교훈을 그죠? 묻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엄마들이 또 막 질문 만들어내려고 하니 엄마 책도 안 읽고 질문하려고 하니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친절한 전집 출판사들이 질문을 2쪽, 3쪽 만들어가지고 책 뒤에 딱 붙여놨죠. 죄송한 말이지만요, 그건 책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책이 아니고 그거는 교재. 대부분 전집은 교재죠, 교재. 속물적으로 아이들한테 머릿속에 자꾸 뭘 집어넣으려고 해요. 어제도 제가 어떤 책을 검색해서 하나 찾았는데 엄마 반성문이라는 책이 최신간으로 지금 발매 예정이에요. 엄마 반성문. 이분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인데 애들이 늘 전교 1등 했다는 거라. 아들 하나 딸 하나. 근데 어느 날 아들이 고3 때 자퇴를 했대. 딸은 고2 때 자퇴를 하고 완전히 절망이 찾아왔죠. 이 교장선생님은 정말 능력이 있고 이래가지고 모든 교원평가 이런 거 하면 다 1등 하고요. 가는 학교, 부임하는 학교마다 SR있게 학교를 경영해가지고 다 막 이렇게 교육청에서 제일 잘 나가는 학교를 만들고 이랬는데 정작 아이하고 소통하지 못하고 이래가지고 아이에게 뭘 계속 확인하고 이랬대요. 그러니까 무슨 감시자처럼 살았대요. 그 결과로 애들 둘이 고등학교 때 다 자퇴했대요. 그래가지고 위기를 겪고 그러면서 이분이 무슨 감정 코칭 이런 걸 배워가지고 그 위기를 다 극복하고 이제 책을 냈어요. 그 책의 제목이 엄마 반성문 이런 책이 있어. 그 우리가 아이들이 어릴 때 좋은 책을 많이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기회를 주고 도서관에 데리고 다니고 이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걸 꾸준히 하다 보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런저런 요소들이 자라서 생각보다 애들이 굉장히 잘 자라게 되죠. 사교육하고 있는 거 많이 있죠. 근데 죄송하지만 안 해도 되는 것들이죠, 사실은. 불안해서 시킨 건 불안해서. 서울의 교보문고 입구에 가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사람은 책을 만들지만 책은 사람을 만든다, 이런 말이 있어요. 좋은 어린이책을 읽다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마음은 이제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마음 말고 지식적으로도, 그죠? 학습에 필요한 어떤 요소들이
인지 영역을 그죠? 성장시키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생각하는 힘을 그죠? 자라게 해요. 우리나라 대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생각하는 힘이에요. 비판적 사고력. 그래서 논술시험도 치고 이러거든요. 그런 거 이제 이런 사고력, 생각하는 힘은 언제 제일 잘 자라는가 하면 경험이 많을 때, 경험이 풍부할 때 생각이 제일 잘 자라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뭐 맨날 체험학습 하고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직접 경험을 이제 주말마다 하시되 간접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다 이렇게 경험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책을 읽으면서 책을 통해서 가장 손쉽게 간접 경험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요소들이 자라는 거죠. 실제로 KBS 다큐멘터리를 제가 캡처해 왔는데 그죠? 책을 많이 읽은 사람과 책을 거의 손에 대지 않은 사람의 뇌를 촬영했더니 이렇게 다르대요. 노란색 보이시죠? 이 노란색 부분이 부팅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활성화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런 것들을 접하고 책을 많이 읽고 하니까 뇌가 발달하는 거죠. 제가 강의를 재미없게 해가지고 어머니들 너무 이렇게 긴장하고 계신 것 같아서 걱정되네요. 어쩌다가 이렇게 제가 어머니들을 재미없게 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뭔가 하면요, 우리 아이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때 교육감님이 딱 바뀌었어요. 교육감님이 바뀌면서 그때 교육감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창의력. 요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창의력.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 이런 거예요. 그래서 창의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어느 날 대구광역시 창의력 경진대회를 했어요. 그때 초등학교 190개 있었는데 각 학교 대표들 한 명씩 190명이 대구교대 모였어요. 그래서 대구교대 교수님들이 8문제를 출제했어요. 수학 2문제, 국어 2문제, 사회 2문제, 과학 2문제, 8문제. 우리는 조그만 학교 다녀가지고 운 좋게 이제 학교 대표가 돼서 저 대회에 나갔죠. 근데 애가 대회에 갔다 오더니 계속 발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 상처받을까봐 발표 기다리지 마라 했어요. 괜히 기대했다가 실망할까봐. 아빠는 너를 지금 초등학교 때 당장 두각을 나타내려고 키우는 게 아니라 멀리 보고 네가 수능 때 전국 수석을 할 수 있도록 아빠가 지금 돕고 있다 하면서. 책을 읽고 이런 건 당장 표시가 안 나거든요. 이건 왜냐하면 마치 아이 키우기, 자녀 교육은 마라톤 같은 것이라서 초등학교 때 어릴 때 너무 막 빨리 달린다고 잘 되리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많은 엄마들이 초등학교 특히 저학년 때 아이 키우는 게 마치 100m 달리기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100m 달리기 같은 어떻게 해요? 출발부터 전력을 다해야 되죠. 텔레비에 왜 육상 경기 보시면 100m 달리기 하는 사람들 보면요, 구름판이라는 걸 줘요. 영어로 스타팅 블럭. 발을 딱 얹고 엎드렸다가 총을 쏘면 동시에 총알같이 튀어나가는 거죠. 이게 100m 달리기의 특징이고, 그리고 우사인 볼트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은퇴할 때 내가 이번에 뭐 3등밖에 못했는데, 우사인 볼트 같은 경우에 뭐 몇 발자국 하더라? 9발자국, 10발자국 뛰면 꼴이 난대. 그러니까 뭐 순식간에 결정 나는 거지, 승부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출발부터 목숨을 걸어야 되죠.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이 길이 이 100m 달리기라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죽기나 말기나 일단 뒤지도록 돌려야 되죠. 근데 이게 아닌기라, 문제는. 많은 전문가들도 이야기하고 저도 아이를 키워보니까 이건 마라톤 같은 것이에요. 어릴 때 무리하면 어떻게 돼요? 다 지쳐. 사춘기쯤 되면,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쯤 되면요, 끝장이라. 엄마,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날이 딱 오거든요. 그러면 큰일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길게 보고, 당장 눈앞에 이번 기말고사에서 뭐 몇 개 덜 틀리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생각하는 힘, 창의력, 독해력, 어휘력, 이런 것들이 자라서, 그죠? 고등학교 나중에 수능 뭐 이렇게 아이들 성장할 때 정말 필요한 어떤 요소들이 준비돼야,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익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뭐 웬만한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꾸준히 책을 읽히고 집에서 레고 놀이나 하고 이렇게 이제 자랐거든요. 근데 애가 이 대회 나가서 뭘 기대를 하니까 내가 걱정이 돼가지고. 근데
나중에 발표가 난대. 진짜로 우리 애가 여기서 190명, 각 학교 대표들 190명 중에 5등 했어, 5등. 잘했죠?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 동메달 받았죠. 이 우리 갑오처럼. 원래 우리 애가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에 취직해가 나갔어요. 그래서 아이방을 제가 쓰거든요. 그 아이방 정리하다가 원래 5월달에 내가 발견해가지고 원래 강의 때 내가 재작년에 왔을 때 이거 없었죠.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줄 알아요? 좋은 원리책을 꾸준히 읽고 있으면 콩나물이 자라듯이 우리의 어떤 요소가 자란다는 걸 말하고 싶어서. 물론 다른 많은 현상들이 있었지만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근데 체육계가 중요하다는 것마다 다 알더라고. 제가 강의하러 지금 돌아다닌 지가 13년이 지났는데 체육계가 중요하다는 것마다 다 알아요. 근데 다 아는데 엄마들이 그 아이들이 자라서 수능을 딱 치러 가잖아요. 첫 교시가 국어 시간이에요. 어쩌면 아이들이 지금까지 쳐온 시험 중에서 가장 살떨리고 긴장되는 시험이 수능 시험인데 첫 교시가 국어 시간. 심약한 A형 여학생들은요 한 20분 동안 활자도 안 보여. 긴장해가지고. 그리고 어떤 애는 우황청심만 먹고 수능고사전 가고 이러죠. 그 긴장되는 시험이 국어 시험인데 첫 교시가 국어 시험이 근데 무려 8절지로 16쪽이 문제로 나와요. 이거 뭐 40 안 되신 분들은 다 경험해 봤을 텐데 16쪽의 문제가 나와요. 처음에 듣기 평가 조금 있고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지문 길다랗게 막 빡빡한 지문이 있고 그 열심히 읽어가지고 이제 문제 풀로 밑에 내려가면 문제에서 다시 위로 올라가래. 밑줄 친 기역에서 미음까지 중에서 뭐 용법이 다른 것 하나를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면 또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서 기역부터 미음까지 다 체크하면서 어떤 게 다른지 뭐 아리까리 해가 막 헤매고 있죠. 그렇게 해서 긴 지문 밑에 문제 달랑 3문제 달렸거든요. 그거 답 이제 정답 겨우 골랐어. 그 다음에 8절지 딱 넘겨요.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딱 8절지 넘겼지만 다음 페이지 보면 또 지문이 태산 같은 지문이 내 앞을 턱 가로막고 있어. 아니 이놈이 우리말로 된 국어시험인데 수능고사장에 30명이 앉아서 시험을 치거든요. 그 중에 한 교실에 1명 끝까지 다 풀고 가져간 수험표 뒷면에 정답 적어 와야 돼요. 저녁에 방송 보면서 가채점 해야 되거든. 그리고 OMR 카드에 답 옮겨 줬고요. 요걸 다 맞히는 애가 시간 내에 다 맞히는 애가 한 교실에 1명 있다니까. 30명 중에. 근데 초등학교 때 내가 강의해 보면요 다 책이 중요하다는 걸 안돼. 근데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안 이상해요? 그냥 머리로 아는 거야 머리로. 아 머리 책 읽기 중요하지 그래. 그리고 그 다음 대책이 별로 없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실제로 수능 치러 가면 이렇다고요. 우리말 국어시험을 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다 찍는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한 서너 문제 남고 찍고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한 7, 8문제에서 10문제까지 찍고 이러죠. 찍는 기술도 또 배워간다니까. 한 번으로 다 찍으라 하죠. 괜히 뭐 골라사타가 다 피해 다닌다고. 앞에 골랐던 정답에서 번호가 제일 적게 나왔던 걸 딱 골라가지고 찍으래. 왜냐하면 수능 출제 기관에서 항상 정답이 1번에 예를 들면 50문제 같으면 1번에 10문제, 2번에 10문제, 3번에 10문제, 4번에 10문제, 5번에 10문제가 정답이 되도록 그렇게 배치하거든요. 1, 2, 3, 4, 5를. 대부분 균형감 있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골랐던 정답 중에 제일 적게 나온 거 찍어야 확률이 높아지는 거랑 이거까지 배워가지고 이제 찍죠. 근데 진짜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거 뭐 수학 같으면 엎어놓고 자면 되잖아. 안 풀리니까. 근데 국어는 그럴 수가 없어. 양심이 있지. 그래도 읽을 수는 있으니까 정답 한번 골라보려고 애를 써야 돼요. 자, 이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로 내려와요. 필름을 거꾸로 돌려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딱 오면요. 중학교 때까지 있다 고등학교 딱 가면 고등학교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대학을 포기하지 않는 한 제일 중요한 게 수학이거든요. 수학 공부 양도 많고 난이도도 높아지고 이러기 때문에 애들이 자기 공부 시간의 약 50%를 수학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한 30%는 영어 공부해야 되죠. 나머지 1, 20%를 가지고 사탐, 과탐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책 따로 읽을 시간 없어요. 국어 공부할 시간이 정말 없다니까. 이미 늦었다는 뜻이에요. 언제 해야 돼요? 더 어릴 때. 책을 많이 읽어둬야 되죠. 다시 중학교로 내려와요. 중학교 때는 뭐 이제 엄마 말 안 듣는 시기잖아요. 여러분들 아직 그런 경우 해봤을지 모르겠는데 이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애가 고함을 지르면서
엄마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게 하고 자기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고, 거기 충격받은 엄마가 애 방문 앞에서 울면서 다리 힘이 풀려가지고 스르르 무너지는 이 드라마 봤어요? 이런 경험이 있어야 실감이 나요. 큰 놈도 이제 말 안 들어. 요즘은 좀 빨라져요, 그것도. 여학생들 초등학교 한 4학년 되면 벌써 지랄하고. 그죠? 저도 우리 애 키우면서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하루는 한 대 쥐박으려고요. 이 새끼야 하면서 막 내가 머리통 한 대 때리려고요. 이 오른팔 들고 스윙을 힘차게 했어요. 이 머리를 향해서 갔는데 갑자기 뭐 턱 걸리는 애 왼손이 제 손목을 딱 잡고요. 이게 막아 하면서 또 나머지 한 손을 들고 애를 막 온 힘을 다해서 팼는데 이번에 애 오른손이 저를 탁 막더라고. 그 양손목이 딱 잡혀가지고요. 네가 지금 아빠한테 반항 하나 안 놓나 이 새끼야 하면서 내가 막 팔을 빼려고 막 흔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애가 막 울면서 아빠 정신 차려 하면서 저를 벽으로 밀어붙여가지고요. LA 경찰이 범인 제압하듯이. 중학교 되면 이렇다니까? 아빠가 펠락하는데도 막는데 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중학생 되면요, 내가 아무리 자녀 교육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애한테 안 먹히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답답한 엄마들이 저 수성구 가면요, 책은 읽어야 되는데 안 읽고 습관은 안 돼 있고 말은 안 듣고 답답하죠. 그런 엄마들 이제 애 막 무슨 핸드폰 최신형 사주면서 어디로 보내요? 그 뒷골목에 가면, 오피스텔 가면 국어 논술 전문 학원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비싼 돈 주고 억지로 집어넣어. 거기 가면 전문가들이 그래도 한 달에 몇 권씩 좋은 책을 추천하고 그걸로 수업하니까 그러면 읽겠지 하고 보내게 되는 거죠.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돈으로 때우는 거죠. 그렇다고 성과가 있나? 없어요. 대치동에서 학원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다 말하죠. TV에 나와서 강연하실 때. 엄마들은 그런 학원에 전기세 내려가고 아이들은 그 학원에 뭘 배우러 가요? 모르잖아요. 멍 때리는 기술 배우러 가요. 선생님 말씀하실 때 나는 어떻게 다른 짓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걸 배우러 간다니까. 멍 때리는 기술 배운대. 중학교 때는 진짜 어렵죠. 다시 초등 고학년으로 내려와요. 초등 고학년 때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악을 쓰면 좀 듣는 시기죠. 근데 책 읽으라 하면 책 읽기는 악을 써도 안 돼, 사실은. 엄마들이 악을 쓰고 하면 애들 건성으로 픽픽픽 넘기고요. 그거 책이라고 드는 거 보면 전부 만화책 들고 있어. 학습 만화 들고 있고. 책 좀 좋아하는 애들이 그래도 공부 좀 하고 책 좀 좋아하는 애들이 Y 들고 있어. 참, 야, 이거 안 읽는 것보다 나은데 이거 들고 있는 꼬라지 볼락하이 참. 그래가지고 엄마들 내한테 맨날 질문해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Y만 들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겠냐, 다 없애야지 하면서. 제가 아이 키울 때도 이놈의 만화는 어린이책 시장에서 좋은 어린이책이 많지만 만화도 또 항상 데이트를 치는 만화들이 있어요. 제가 아이를 키울 때는 새 먼 나라 이웃 나라 하면서 유명했죠. 덕성여대 이윤복 교수가 쓴 만화책인데 그 유럽과 일본, 미국의 문화나 지리 이런 걸 소개한 그 얼마나 애들이 좋아하는지 몰라요. 또 좀 있으니까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우리나라 유명한 이제 번역가 그 이윤기 선생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그때 그리스 신화를 아주 정성을 들여서 번역해가지고 성인 그리스 로마 신화가 새로 출간돼가지고 그때 아주 유행한 적이 있어요. 그 유행을 틈타고 어린이책 시장에서도 가나 출판사라는 곳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 시리즈를 수십 권을 내가지고 또 데이트를 쳤어요. 아주 조잡한데 애들은 그것만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리스 로마 신들 다 외우고 포켓몬 외우듯이. 그러다가 또 좀 있으니까요. 이번에는 한술 더 떠가지고 어떤 만화책이 나왔는데 책 정말 조잡한 데 있잖아요. 도움될 거 하나도 없는데 그 뒤에 카드를 한 장씩 붙여가지고 나와가지고 무려 이게 교보문고에서 베스트셀러 1위를 한다? 그게 마법천자문이라고. 이것들이 또 속도 없이 그거 카드 모은다고 지랄하면서 계속 사돌라고 쪼르고 있잖아요. 데이트를 쳐, 데이트를. 안 그래도 책 읽기 습관이 안 잡혀있는 데다가 그런 것들이 계속 우리 아이들을 유혹하고 이러니까 정말 책과 멀어지죠. Y도 처음 나올 때는요, 몇 권 나올 때는 좀 질이 괜찮았는데 이놈의 책이 좀 팔리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 내용에나 다 Y 붙여가지고 지금 Y가 수백 권 나와 있다니까. 홈쇼핑에서 떠리로 팔고 익하더라고. 참 슬픈 일이에요.
그래도 고학년 때는 엄마들이 좀 아이들한테 좀 먹히니까 이런 놈들을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책과 가까이 하고 싶어서 책은 안 읽제 하는 것이 뭔가 하면 한우리 독서논술, 뭐 주니어 플라톤, 뭐 이런 거 하고 있죠. 참 빨리 끊는 게 좋은데. 여기 또 그런데 일하시는 선생님 있을라 겁나네요. 있어도 할 수 없어요. 제가 재작년 올 때 다시는 안 볼 줄 알고 막 말했는데 원래 또 온 거 보니까 오늘도 또 말해놓고 내년에 또 오면 또 제가 어떤 교원 아줌마는 진짜 삐져가지고 제 강의 듣다가 교육청에 찔렀다니까. 그래도 뭐 내 생각을 말해야지 뭐 내가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저학년 때는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불안하고 책은 안 읽고 하면 할 수 없이 국어학습지 시키줘요. 또 부지런한 애살 있는 엄마들은 장원 한자까지 시키더라. 수학은 구몬으로 하고 뭐 이것저것 하여튼 하면서 뭐 하여튼 불안하니까 책은 안 읽고 애가 공부 잘해야 되는데 걱정은 되고 하니까 이것저것 자꾸 시키고 있어요. 미리 말씀드리면 어린 시절에 저학년 때 특히 학습지 하는 건요 정말 뭐랄까 해야 되나 근데 차마 말을 못하겠네. 내 조카거나 뭐 막내 여동생 같으면요 발로 한 대 콱 차가지고 막 제발 짱구지 좀 그만하라고 내가 하고 싶어요. 진짜 솔직하게. 아니 문제 푸는 건요 실력을 향상시키는 게 아니라니까. 문제 푸는 건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있는 실력을 확인하는 거예요. 문제집이라는 게. 그래가지고 오답 나오면 또 오답 처리하고 이러죠.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개념을 먼저 익혀야 돼. 오늘 오답 처리하고 나면 내일은 다시 풀면 맞춰요. 한 달 후에 풀면 또 틀린다 이거. 공부해본 사람 아는데 이거. 개념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뇌 속에 뉴런이라는 세포들이 있어요. 정보를 저장하는 장치죠. 이 정보를 저장한 뉴런과 뉴런 사이를 연결해주는 회로가 있어요. 이걸 시냅스 회로라고 부르는데 시냅스가 잘못 연결되면 적절한 정보를 뇌에서 못 끄집어내는 거야. 그래서 오답 나오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머리에 충격을 줘가지고 시냅스 회로를 끊고 다른 쪽으로 연결해야 돼요. 그 충격을 주는 것이 이제 오답 처리인데 하여튼 뭐 수학 공부 이런 거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가능하면 어릴 때 문제 형태로 된 학습지는 안 하는 게 좋고요. 그 시간에 좋은 의리책을 빌려와서 많이 읽어주고 이런 게 제일 좋은 공부 방법이에요. 그러면 사교육비도 안 들고요. 저처럼 책 안 사도 되고 요즘 도서관 많으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공부 방법 없다니까. 가장 좋은 영재교육, 가장 좋은 선행학습. 그리고 이놈의 책읽기는 단지 국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고학년, 지금 우리 연구소에서 제가 우리 아이 수학 공부 시킨 방식으로 고학년들을 10명 딱 공부를 시키고 있어요. 고학년이 되면요 뭐가 제일 문제가 되는 줄 알아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 문제를 읽고 이 문제가 뭘 말하는지를 못 알아들어서 틀려요. 내용이 어려워서 틀리는 게 아니고 말귀를 못 알아, 이해를 못했어. 그러니까 독해력 부족이죠. 수학에서도 독해력이 억수로 중요한데 독해력이 부족해서 굉장히 고전해요. 그래서 내가 맨날 하는 말이 문제 밑줄 치고 끊어 읽고 키워드에 동그라미 하고 이 습관을 들으려고 계속 잔소리를 하거든요. 그래도 독해력이 부족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제가 문제를 끊어 읽어주면 또 푼다? 여러분들 애들 그런 애들 많아요. 저학년 때 특히 학교 가서 시험 막 틀려오죠. 집에서 보면 다 만다니까? 왜 그런지 알아요? 집에서는 엄마가 문제 읽어주니까. 아직 저학년도 말귀 못 알아듣거든. 근데 수학 같은 경우 고학년이 돼도 그렇고요. 자,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말 책 읽기 잘 돼 있으면 영어도 아주 쉬워요. 영어는 영어로 된 뭐예요? 독해거든. 실제로 수능 가면요 문법 한 문제 나오고 나머지 다 독해예요. 듣기 있고 듣기 17문제 있고 그죠? 문법 한 문제 나오고 나머지는 다 읽기, 독해. 그러니까 언어만 영어로 돼 있을 뿐이지 우리말 책 읽기를 잘 한 아이들은 영어 지문을 보고도 말귀를 알아듣는 거죠. 문장에 대한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엄마들도 또 책 읽기가 중요한 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현실에서 책 별로 안 읽히고요. 학습지 했나? 뭐 이런 식이죠. 저는 제가 생각해 근본적인 원인은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책 읽는 습관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어서 그래요. 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상한 현상이 있어요.
전집 문화라고 부르죠. 동네 언니들, 웅진이나 교원에서 일하는 언니들 따라서 다 한 번씩 가봤죠. 교육받으러 가보면 이렇게 겁을 준다니까. 이거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참만 뭐라고는 말은 못하겠지만 하여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집 출판사가 엄마들 불러놓고 교육시키면서 이렇게 겁줘요. 0세부터 2세까지는 자연관찰, 2세부터 3세까지는 세계명작, 이런 식으로. 아니, 내가 생각해도 계속 열받는데 이건 내 일이 아닌데도 난 열받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저기 한번 봐요. 2살짜리가 좁으면 세계명작 있죠. 세계명작과 영어동화. 욕 나온다니까? 어느 세계명작 중에 2살짜리를 대상으로 한 세계명작이 어디 있어요? 전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 근데 저걸요, 책의 재미와 감동 이런 거 다 삭제하고 줄거리만 앙상하게 해서 이걸 보고 다이제스트화 한다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유아들에게 맞는 이런 얄팍한 책을 만드는 거죠. 아주 저질스럽게. 거기다가 성우 더빙해가지고 또 읽어주기까지 한다? 엄마는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바쁘니까 애들한테 기계음악 틀어주고 막 이러죠. 이 책 읽기가 뭔지도 몰라. 그리고요, 5세 때 인물이고, 인물 읽고 인물 닮으라고. 옛날에 위인이라고 했죠. 위인전집. 위인전집 읽고 위인 닮으라고 하는데 닮겠어요? 아니면 박탈감 느끼겠어요? 세계적인, 그리고 옛날에 위인전 보면요, 전부 전쟁 영웅, 왕, 뭐 이름만 들어봐도 뭐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나폴레옹, 징기스칸, 뭐 이런 거죠. 세종대왕, 뭐 다 왕, 정복자. 뭐 하여튼 희한했어요. 그거 읽고 닮아가라는 거죠. 완전히 체계가 잘못되어 있고. 6학년 때 가면요, 경제와 역사를 전집으로 사서 읽어야 되는데 왜 그런 줄 알아요? 이 수능차 보면요, 수능 문과에서 선택 과목 11과목 중에 제일 어려운 게 국사하고 경제예요. 왜 국사는 어려웠는가 하면 2년 전까지 서울대에서 서울대를 지원하는 모든 문과 수험생은 국사를 필수로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울대 가는 놈들이 선택하는 국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애들 다 피하죠. 공부량도 많고 다른 사탐 과목에 비해서. 지금은 이제 모든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필수 과목이 지정되어 있지만 얼마 전까지 그랬어요. 그리고 나머지 국사 빼면 10과목 남는데 10과목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경제예요. 경제는 애들이 선택을 잘 안 해요. 이과로 말하면 8과목이 선택 과목인데 물리 원투, 생물 원투, 지학 원투, 화학 원투. 이 중에서 서울대 지원자는 반드시 물리 2를 선택해야 돼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수능 현장에서 어려운 것이 이제 사교육 시장에서 계속 회자되고 이러면서, 그래서 미리 대비해야 된다고 사탐 이런 걸 만들어내서 사탐 전집 이런 거. 그래가지고 엄마들 사이에 막 대유행을 하더라고. 제가 활동했던 잠순에 커가는 아이들이라는 사이트에서도 엄마들 아무것도 모르면서 막 전집 막 어떤 집 가보고 제가 협회가 뒤벼가지고 촬영해 왔어요. 아니, 어떤 엄마는 이 동네는 안 그런가 모르겠는데 어떤 동네 가니까 언제 우리 집 와서 촬영해 갔어요? 다 익하더라. 그러니까 집집마다 대부분 이렇게 거실 가면요, 그리고 또 엄마들은 또 자기들끼리 이거 보여주니까 저기서 저거 뭐 돼 하면서 막 다 알더라고. 바삭하게 해가지고 저거는 어디 교원에서 나온 뭐고, 뭐 저거 농진에서 뭐고, 저 우리 집에 있는 거네 하면서 막. 아니, 애가 이런 이 거실 앞에서 책을 막 읽고 싶어지겠어요? 느낌이 어때요? 안 질려요? 어떤 애는 꿈에, 예? 벽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한다니까. 책이 하도 사방을 포위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책 읽기 어려워요. 아이가 성장할 때마다 책을 몇 권씩 이렇게 빌려와서 그 아이의 성장 수준에 맞게 읽어주고 이래야 되죠. 여러분들이 옷을 살 때 한꺼번에 100번씩 사요. 신발이나 옷 살 때 안 사줘요. 사놨다가 낭패지 곧 커버리는데. 그래서 절대 안 사고 그러죠. 거기에 맞게 몇 번씩 사서 또 크면 또 크기에 맞게 사고 이러잖아요. 또 물려주고 이러죠.
아니, 이 아이들 신체의 발달은 그렇게 고려하고, 그죠? 아이의 신체의 성장에 맞게 옷을 사면서 어떻게, 신체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정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책을 아무 생각 없이 저렇게 사는 건 몰라. 근데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지. 먼저 앞서간 사람들이 그렇게 엄마들 겁을 주거든요. 웅진교원 가면 푸르미 아빠가 와가지고, 푸르미닷컴 다 가봤죠? 거기 가면 완전히 종교 같더라, 종교. 내가 보니까 욱색욱색 하면서, 특히 영아 엄마들, 영아 유아 엄마들 막 그렇게 하면 막 거기서 영재 날 것처럼. 물론 가끔 10년에 하나씩 영재 나요. 10만 명 중에 하나씩. 지금 그 불량육아라는 책 낸 유명한 아줌마 있죠? 모르나? 자녀교육에 관심이 없네. 불량육아라는 책 낸 그 하은이 엄마라고 있어요. 중학생 하은이 엄마. 이 사람이 낸 책 보면 그 푸르미닷컴에서 나온 애잖아. 근데 10만 명에 한 명이 우리 애 될 줄 알고 막 전부 막 그렇게 종교처럼 추종하고 따르고 하고 있어.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애들 책을 싫어한다니까. 왜냐하면 이런 책들의 대부분이 지식이에요. 지식 책 읽기를 하면 재미나 감동을 모르죠. 책의 진짜 맛은 사람 사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야지 애들이 내 이야기 같네 하고 빨려 들어가는데, 지식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많이 읽으니까 머릿속에 든 건 많아. 어떤 애가 전집 많이 읽은 애가 내하고 축구를 했는데 7살짜리가, 그죠? 그 잠순의 아이들, 이제 제가 어디 강원도에 여행 간다고 하니까 여러 군데서 놀러 와가지고 한 30명 40명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이제 꼬마들하고 축구를 하는데 7살짜리가 골키퍼를 하고 제가 공을 몰고 골키퍼 앞에 딱 갔어요. 이 7살짜리 하는 말이 내 기절하는 줄 알았어. 와, 아저씨가 공을 몰고 오니까 내 간이 이제까지 떨어질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7살이 간과 이자의 위치를 알고 있다니까? 전집을 하도 읽어가지고. 그러면 엄마는 막 기뻐가지고 우리 애가 많이 아는구나 하면서 막. 물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우리 애 어릴 때 막 뭐 Where are you from 이런 거 외우게 해가지고요.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제일 영어 잘하는 사람들 데리고 가 일부러 막 시키잖아. 그러면 Where are you from 하면 그쪽에서는 또 귀엽다고 애가. 그러면 뭐 I'm from 뭐 America 해주죠. 한 4마디 나누고 나면 이제 더 할 말 없어. 외운 게 4개밖에 없거든. How old are you 하고 뭐. 근데도 저는 아빠 입장에서 막 얼굴이 불그락불그락이 지면서 있잖아요. 막 너무 막 기분 좋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막 이런 그런 경험이 저도 있어요. 우리가 다 그런 마음으로 아이를 키우는 거죠, 사실은. 근데 안타까워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푸르미 아빠가 우리 초등학교 3학년 때 책을 냈어요. 푸르미 그때 초등학교 2학년이었거든. 우리하고 똑같은 91년생이라. 우리는 이제 2월생에서 학년을 하나 빨랐죠. 그때 푸르미 아빠가 책 낸 게 뭔가 하면 푸르미 이렇게 영재를 키웠다. 그 베스트셀러가 됐죠. 저도 당연히 사서 읽었죠. 2시간 만에 다 읽었어요. 책을 읽고 나서 딱 덮는데 정말 기분 나쁘더라고. 두 가지가 기분 나빴는데, 첫 번째는 뭔지 알아요? 야, 씨, 이런 책 내가 내야 되는데 먼저 냈네 하면서 셈이 나가지고. 두 번째 기분 나빴던 건요, 이분이 어린이 책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구나, 이 느낌을 딱 받았어. 그 책 읽어보신 분 있어요? 읽어보면요, 웅진 아저씨가 그 집에 와서 푸르미 엄마한테 웅진 걸 다 밀었어요. 그걸 그대로 받아서 유치원도 안 보내고, 동생이 푸르미하고 동생 둘이 있는데 유치원도 안 보내고 그 유치원 교육비를 가지고 책을 구입했다는 거랑, 그 전집 방판 아저씨한테 그대로 받아서 무조건 지식책을 많이 읽혀서 이렇게 똑똑한 애가 됐다 이거죠. 진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그 책 읽고 이제 그 영향으로 요즘은 뭐 교원 웅진, 몬테소리 프레벨, 뭐 아가월드 말고 뭐 푸르미닷컴에서 전집 내더라고. 아유, 그렇게 지식책을 읽으니까 애들 책의 맛을 모르는 거라.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오죠. 이제 더 이상 읽을 책이 없어요. 엄마들도 어떤 책이 좋은 책인지 몰라. 맞죠? 그러니까 애 책 안 읽으면요, 사놨던 거실에 있는 전집 한번 쳐다봤다가 애 한번 쳐다봤다가 이렇게 하면서 언젠간 읽겠지, 언젠간 읽겠지. 그렇게 하다 언젠가가 안 오니까 뚜껑 열려가지고. 안 그래도 우리 애 키우면서 수학 공부 이런 거 하다 보면 충동 조절 장애 있죠. 애 키우는 엄마들 보면 정신병 하나씩 다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충동 조절 장애. 한번 뚜껑 열리면 이게 닫히진 않죠. 그래가지고 애 막 뭐 잡듯이 잡고 나면 미안해가지고 항상 그렇게 생각해. 잘 때 내일은 내가 꼭 상담받으러 가봐야지 하면서. 근데 이건요, 이 증세는 정신과 가도 대책이 없어요. 아니,
뭐 주기적으로 발작을 하든지 지랄을 해야 신경안정제를 뭐 처방받든지 아니면 항우울제를 처방받든지 이러면 되는데 이 충동 조절 장애는 언제 발작할지 모르는 거라. 불시에 찾아오죠. 오늘 아침에 시어머니 전화 받았다 이런 날, 그날 오후에 애 조심해야 돼. 저도 애 공부시키면서 진짜 뚜껑 자주 열려가지고요. 반 죽였어요. 저는 또 아빠잖아, 아빠. 또 성질 급하게 생겼죠. 수학 공부 시키다 오답 나오잖아요. 바로 저는 못 참고 바로 옆에 있어 머리 쥐어박고 정신 차리라고.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머리 쥐어박으면서 정신 차리고 집중해서 풀라 하면 애가 정신 차릴 줄 알고 머리를 쥐어박았는데 고함도 지르고. 근데 애가 정신을 차리는 게 아니라 정신줄을 놔. 그래가지고 눈동자가 풀려가지고 초점을 못 맞춰요. 아빠 무서우니까 이 멘붕이 와가지고 아빠하고 눈을 못 맞추고 눈동자가 이렇게 뺑뺑뺑 돌아다닌다니까. 지금 생각해도 애한테 너무 미안하죠. 이놈의 공부가 뭐라고. 어릴 때부터 지식 중심의 제일길 하면 책의 맛을 몰라요. 그래서 빨리 팔아치우라고 옛날에 내가 강의하러 다닐 때마다 말했는데 엄마들이 못 팔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이거 없으면 인테리어가 안 돼. 인테리어 무너지기 때문에 책을 한꺼번에 뺄 수가 없는 거라. 아무리 갖다 둬도 읽지는 않는데. 그래서 요즘은 제가 좀 철이 들어가지고 엄마들 심정을 헤아려서 이제 다 갖다 팔라 소리 못해요. 좋은 어린이책 좀 사고 그죠? 그거 꽂을 공간만큼 빼고 이렇게 인테리어가 무너지지 않는 범위 안에서. 책을 꼭 많이 읽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요즘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지식 중심의 책이 안 돼요. 옛날에는 한 개인이 지식을 많이 알고 있으면 아주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이 시대를 학력평가 시대 이렇게 불러요. 근데 지금은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른바 수능 시대죠. 대학 수학능력시험. 대학에 들어가서 제대로 된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길러왔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이에요. 지식은요, 요즘은 네이버에 물어보면 다 가르쳐줘요. 백과사전도 필요 없어요. 네이버에도 여러 종류의 백과사전, 의학사전 다 있어가지고, 그죠? 저는 옛날에 그죠? 백과사전을 뒤지던 것을 요즘은 네이버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문제는요, 이 네이버를 통해서 또는 구글을 통해서 지식은 다 제공되는데, 이 제공되는 지식과 정보를 어떻게 잘 가려낼 것인가. 그리고 이 제공되는 지식을 토대로 어떻게 새로운 것을 내가 만들어내는가. 이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졌죠. 그래서 창의성을 길러야 돼요, 사실은. 근데 저 아까 보신 것처럼 천편일률적인 장점과 디자인, 크기, 색상, 여기서 창의성이 길러진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진짜 좋은 어린이책 보면요, 어떤 책은요 넓적하고 어떤 책은 길쭉하고요, 어떤 책은 그죠? 뭐 오돌도돌하고요, 어떤 책은 구멍이 뻥뻥 뚫혀 있고 막 하여튼 이런 좋은 어린이책을 만나야 돼요. 근데 시계가 없다? 여기 있어요? 아이고. 이 노래 다 알죠? 엄마도 다 알더라. 난 최근에 알았어요.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일부러 가져왔잖아요. 사실은 지금부터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거든요. 저도 그렇고, 특히 저는 이제 공부에 너무 아쉬움이 커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젊을 때는, 내가 내 인생에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는 이유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 초등학교를 제대로 못 다녀서, 중고등학교 근처도 못 가봐서, 공장에 다니면서 겨우 검정고시 하느라고, 뭐 이렇게 다 원인을 찾았죠. 그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아이를 이제 키울 때 초창기에는 오직 공부였어요. 그때 제 마인드를 한 줄로 딱 표현하자면, 네가 100점 맞으면 아빠가 너를 사랑하고, 한 개라도 틀리면 네 뒤진다. 이게 내 생각이었어요. 오직 공부가 다였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애는 점점 아빠를 무서워하고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사실은 아이가 너무 소중해서 내가 공부를 시키려고 했던 거거든요. 제 어릴 때 생각이 나가지고 아빠가 없었던, 아빠의 부재가 너무 아쉬워서 저는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게 공부가 부족해서 그렇다 이 생각이 들어서 이놈은 공부를 잘 시키려고 계속 아까 그죠? 좋은 책을 읽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학 공부 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공부는 잘하게 되는데 이 관계가 안 되는 거라. 아빠가 나타나면 무서워하고요. 어떤 날 일기장에 아빠 죽었으면 좋겠다고 썼어. 우리 옆에 내가 그걸 그냥 지 혼자 알고 지나가면 될 낀데 그걸 내한테 꼭 꼬바른다. 내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내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아빠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거 뭘 좋은 기라고. 여러분들은요, 저녁에 남편 직장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애 욕하면 안 돼. 부정적인 거. 애하고 하루를 지낸 것 중에서 가장 기특했던 거, 이런 걸 잘 추수해가지고 남편에게 말해야죠. 오늘 여보 당신 아들 정말 기특하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내 설거지 하는데 막 빈 그릇도 가지고 도와줬어. 아무리 작은 거라도 이런 걸 캐치해서 남편한테 말해야 돼. 그러면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보람 있잖아요. 가족들 위해서 나가서 수고하고 왔는데 들어오자마자 막 당신 아들 뭐 저를 생겨가지고 뭐 누구 닮았노 개사코 막 იქ 하면요, 처음에는 남편이 좀 듣지만 계속 그거 하면 어떻게 돼요? 뚜껑 열려가지고 애 반 죽인다니까. 이런 경우 많아요. 그러면 나중에 돼서 후회하죠. 이거 수습 안 되고 막. 애들의 진짜 안전과 생명에 관한 것이면 이제 사실 그대로 남편하고 공유하고, 학교 폭력이 문제가 됐다든지 왕따 문제가 됐다, 이런 거는 이제 같이 상의하고 이래야 되죠. 그거 말고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사소한 일들, 이런 거는요, 가능하면 부정적인 보고를 남편한테 안 하는 게 좋아. 그래야지 남편도 보람이 있고요. 그죠? 당신 수고한다 이런 생각이 들죠. 퇴근하고 올 때마다 찌라 부정적인 이야기 했었고. 물론 애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사실 굉장히 어렵고 엄마들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시달리고. 근데 보통 아빠들은 이걸 몰라주거든. 니는 집구석에서 도대체 뭐 하노 하고, 뭐 우애끼리 애가 성적이 있다고 뭐 이런 식으로. 엄마들은 또 남편 열심히 나가서 수고하는데 나는 집에서 아이라도 잘 키우고 성적이라도 잘 받아야 남편이 기뻐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것도 큰 부담이고 이렇거든요. 근데 사실은 성적 문제가 아니고요, 하루를 살아서, 그죠? 우리 아이들에게 있는 소중한 기특한 것을 건져 올려서 남편에게 말하고 이렇게 살아야죠. 그러면 하루하루가 행복해지거든요. 저는 이제 어릴 때 이게 잘 안 돼가지고 고생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도 훨씬 많은 실패를 했죠. 아까 제 정신병 있다고 했잖아요. 충동 조절 장애. 이건 저는 중증이에요, 중증. 그런데 다행히 내가 좋은 어린이책을 만나고, 물론 제 인격적으로 제 스승도 있고 이래서 영향도 받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이하고 성장하면서 좋은 어린이책을 만나서 어린이책을 가지고 아이에게 읽어주고 하다 보니까 이 단점 있잖아요. 이런 것이 많이 보완되는 거예요. 좋은 어린이책을 만나면 아이들이 이제 우리한테서 늘 자존감 낮아지는 말 많이 듣죠. 예를 들면 도서관에 가보시면 유명한 책 중에 엄마가 화났다 이런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 작가 최숙희라는 양반이 쓴 책인데, 엄마가 화났다. 엄마가 어느 날 웬일인지 몰라 애가 짜장면 좋아하는 걸 알죠? 그래서 짜장면을 시켜줬어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짜장면 먹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온데 다 묻히고 쏟고 막 이러죠. 지는 지금 너무 맛있어서 적하고 있는데 엄마 한 봐요. 지금 손이 어디가 있어요? 벌써 열 받았죠? 손이 허리에 이렇게 딱 가 있어. 그리고 입에서는 지금 아무 말도 없는데 벌써 뭐라고 말하고 있겠죠. 자, 엄마가 뭐라고 말하면 애 자존감이 낮아지죠.
니는 뭐 기껏 시켜줬더니 이렇게밖에 못 먹어 하면서 뭐 했겠지. 그래가지고 씻으라 했어요. 이제 애 다 더러워지고 옷에도 묻고 이랬으니까 옷 보고 빨리 가서 목욕해 이렇게 말했어. 애가 목욕하러 들어갔어요. 근데 1학년짜리가 목욕해봐야 뭐 거품 제대로 짜겠어요? 그래가지고 온 목욕탕이 거품 도배가 됐고, 또 옛날에 엄마가 화장실 청소하던 생각이 났나봐. 그래 청소도구 갔다가 막 화장실 청소한다고 난리 부르스를 떨고 있어요. 엄마가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와서 목욕탕 문 열고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개판되어 있는 거야. 이제 엄마 머리 막 터질락 하죠 지금. 또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애 자존감이 툭 낮아져요. 이번에 애가 좀 조신하게 놀려고 처음에는 아마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렸을 거라. 근데 아이들 상상력이 너무 뛰어나니까 그게 너무 좁아가지고 벼락방에다 막 저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이제 드디어 이제 엄마 정신병이 시작된 거죠. 좀 입에서 나오는 거 저 보여요? 막 온갖 찌라를 하겠지. 그러니까 애는 어때? 갑자기 뭐 엄마가 막 내가 하는 짓마다 따라다니면서 뭐라 하니까. 짜장면 먹을 때, 목욕할 때, 그림 그릴 때 뭘 해도 혼나는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존감이 점점 낮아지는 거죠. 이 자존감 낮아지는 것을 이 최숙희 작가는 애 덩치가 작아진다고 묘사했어요. 그 애가 점점 작아져요. 나중에는요, 애가 사라졌어. 너무 작아져가지고. 그제서야 이 엄마가 놀래가지고 우리 아기 없어졌다고 막 울부짖는 거라, 이제. 그러면서 좀 여기서 생략했는데, 온 동네방네 이제 애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막 울면서. 근데 다행히 알고 보니까 애가 너무 기죽어가지고 엄마한테 혼나다가 울다 지쳐서 엄마 치마 밑에서 잠들고 있었던 거라. 근데 잠들어 있다가 뭘 들었어요? 엄마가 막 울면서 자기 찾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 진심을 확인했죠. 그러니까 둘이 막 끌안고 막 엄마는 애 없어졌다고 생각했다가 있으니까 얼마나 막 반갑고죠. 애는 또 맨날 사사건건 엄마한테 혼나다가 엄마가 열받을 때는 열받을 때지만 사실은 나를 정말 깊이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울면서 막 찾아서 다닌 거 보고 그걸 알았죠. 그래서 엄마에 대한 마음이 이제 치유되는 거라. 예를 들면 이런 그림책을 우리 애가 읽는다고 생각해봐요. 바로 1페이지 넘기자마자 바로 진 거라 이거. 그리고 이 엄마는 지금마고. 그러니까 뭐 어때요? 감정이입이 딱 되겠죠? 자, 이걸 보면 뭐라고 해요? 동일시. 동일시, 그죠? 그 다음에 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애가 혼날 때 자기도 속상하고 엄마가 막 아기 찾고 막 이럴 때 자기도 위로를 받고 이러면서 이제 같이 울고 같이 웃고 하는 거죠. 이 과정을 보고 카타르시스. 자기 내면의 정화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도 왜 속상할 때 막 한번 실컷 울고 나면 좀 나아질 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책을 딱 덮고 나면 뭘 깨달아요? 인사이트니스, 통찰. 우리 엄마가 사사건건 찌랄하긴 했지만 나를 깊이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아는 거라. 이러면 애가 좀 나아지죠. 그래서 좋은 어린이책이 이 과정을 겪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책들 찾아서 아이에게 읽어줘야 돼. 왜? 우리는 평소에는 내 맨정신으로 이런 말이 안 나오거든. 맨정신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아들 소중해? 뭐 이런 말 나옵니까? 립 서비스 말고 거의 안 나오죠. 저도 해보니까 진짜 안 되더라고. 근데 좋은 어린이책을 만나니까 책의 내용이 너무 감동적이고 이래서 내 저 불안감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우리 아들을 향한 정말 소중한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서 내 입을 통해서 표현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아이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 여러분들이 태양의 후예 봤다고 생각해봐요. 송혜교하고 지가 동일시 됐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그걸 보려고 작년에 뭐 시청률 얼마 하더라? 40% 넘었다 하든 50% 넘었다 하든 이렇죠. 시청률이 40% 50% 이건요 집집마다 그거 봤다는 뜻이거든. 사실은 텔레비 안 켜놓는 곳도 있으니까 수상기 대수에 비교해서. 아니 요즘 뭐 예능 중에서 제일 뜬다는 효린의 민박도요 겨우 10%라니까. 알아요? 근데 이 드라마가 40% 50%라는 말은 이게 완전히 국민 드라마란 말이지. 심지어는요 작년에 저한테 생판 모르는 어떤 곳에서 장문의 카톡이 왔어요. 수요일 목요일 아빠들의 행동 요령 하면서. 그때 태양의 후예가 수요일 목요일 했거든. 10시에 본방사수를 하려고 엄마들이 9시부터 예민해져 있대요. 그러니까 그날은 절대로
9시 전에 들어가서 안방에 딱 숨어 있어야 되는데 저녁 먹고 들어가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뭐 주의사항 하면서, 특별 주의사항 하면서 11시에 딱 끝나잖아요. 끝났다고 거실에서 바로 튀어나오면 큰일 난대. 이건 능지처참이래. 왜냐하면 방금 끝나가지고 아직도 송중기 얼굴이 어른거리고 있다는 거라. 근데 이거 막 이상한 얼굴이 겹치면 이거 진짜 짜증난대. 그 정도로 엄마들이 좋아했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동일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공과 내가 감정이입되는 거죠. 그래야 재밌거든. 드라마도 내가 감정이입돼야 재밌어요. 우리 어린이 책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읽고, 아, 이건 내 이야기네? 이렇게 돼야 돼요. 이 지식 이야기가 아니고 내 사는 이야기네? 이렇게 돼야 애들이 관심을 가지는 거라. 그거 재밌죠. 그러면서 위로도 받고, 그죠? 같이 울고 웃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저는 어린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많이 위로를 받았어요. 초등학교 3학년 어느 학급에서 일어난 왕따 이야기 있거든. 내 짝꿍 영대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 보면 짝꿍이 영대라는 아이를 관찰한 기록인데, 이 영대라는 애가 꼭 적었거든요. 얘는 어릴 때 엄마가 돌아가셔가지고 할 수 없이 서울에 올라와서 친척집에서 사나봐. 근데 돌봐주는 엄마가 없으니까 애가 꾀재재하게 해가지고 막 꼭 어릴 때 제가 서울로 친척집 얹혀가서 그렇게 학교 다니는 시절하고 똑같아요. 저는 그거 읽으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 우리 애 읽어주는데 제가 감정이입돼가지고 어린 시절에 내 상처가 많이 치유되더라니까. 그 책 보면 극적으로 이제 학급 아이들하고 영대하고 이제 소통하는 감동적인 이야기인데, 애들 이런 책 읽어야 돼요. 그러면 감동이 확 오거든. 그러면 이제 책이 이제 땡기는 거라. 재미 아니면 감동이죠. 둘 중에 하나가 사실 우리 아이들한테 경험돼야 돼요. 제가 어린 서점 이렇게 쭉 단골로 다닐 때 대진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그 서점에 책을 사러 왔어요. 근데 얘가 하루는 어떤 책을 읽고 있던 책을 들고 왔어. 들고 왔는데 한 10쪽을 안 읽고요. 책 날개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그 10쪽을 보호하고 있더라니까. 그리고 또 엄마하고 책을 사러 온 거라. 제가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너는 왜 이 책 10쪽 남았는데 안 읽고 또 책을 사러 왔노? 이렇게 물었더니 애가 하는 말이,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끝날까봐 아쉬워서 못 읽겠다는 거라. 그리고 그거 아껴놓고 다른 책을 또 사러 온 거라. 얘는 뭐예요? 책의 맛을 경험했다 이거죠. 대진초등학교 수목원인데 걔가 나중에 커가지고 대진중학교 나왔어요. 대구 과고 나왔어요. 지금 카이스트 4학년. 얘가 어릴 때 어린 선생님이 샀던 책을 전부 우리 연구소 기증해가지고 우리 연구소 가면 어린 책이 한 15,000권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이런 경험을 하는, 이런 경험. 아, 내 이야기네? 이런 경험. 이런 걸 하게 되면요, 너무 재밌어요. 제가 우리 연구소 아이들하고 이제 어린이를 위한 인문학 수업 해가지고 팀을 짜가지고 학년별로 팀을 짜가지고요, 그림책을 매개로 해서 아이들 마음을 이제 이야기하게 하고 제가 위로하고 이런 수업을 하거든요. 어떤 1학년짜리가 있는데 얘는 엄마가 이제 직장을 다녀. 1학년이에요. 여자아이인데 언니도 있어. 근데 이제 학교를 갈 때 혼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알도라는 존 버닝햄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그림책, 세계적인 그림책 작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지각대장 존, 알도 이런 책이 있는데 이 책 보면 전부 아이들 내면 안에 있는 또 다른 아이, 이걸 그려내고 있어요. 아이 안에 용기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두려움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렇죠. 그런 아이들 어떤 마음을 형상화해서 알도라는 그림책 보면 알도라는 정체불명의 동물을 하나 그려놨어요. 이 알도가 항상 아이하고 같이 다니는 거라. 애가 잘 때 되면 알도가 사라져요. 알도야 안녕 하면서 내일 또 봐 하면서. 그 알도라는 아이의 내면이죠, 내면. 이야기를 하면서요, 제가 아이하고 대화를 했는데, 꼬마들, 1학년 꼬마들하고, 신기하게도 이 엄마가 직장 다니는 애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저는요, 학교 갈 때마다 투명인간 손잡고 학교를 가요. 이렇게 하는 거라. 무슨 말인지 몰랐어. 투명인간 하니까 엄마가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엄마 손을 잡고 자기가 혼자 학교를 간다는 거예요. 내가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짠하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존 버닝햄은 이걸 알도라고 표현했지만 이 1학년짜리 꼬마는 투명인간이라고 표현한 거라. 지 혼자 엄마 없는 그 두려운 학교 가는 길을 그렇게 엄마가 늘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가는 거죠. 근데 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 애 마음을 아는 거죠. 그래서 내가 칭찬 많이 하고요, 엄마한테도 이야기해주고, 아이가 이런 마음으로 학교를 다닌다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엄마도 퇴근하고 와서 아이를 대하는 마음이 달라지겠죠. 얼마나 짠하겠어요. 그 좋은 어린책이 있으면, 좋은 그림책이 있으면요, 아이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끄집어내서 위로하고 이러기 정말 좋아요. 거짓말을 소재로 한 그림책이 하나 있었는데
맹요 꼬마하고 또 다른 친구 꼬마 1학년짜리가 거짓말을 주제로 해서 이제 저하고 이제 팀 수업을 하고, 너희들 8살 동안 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짓말을 하나씩 써봐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두 꼬마가 어느 날 우리 연구소 바로 옆에 아파트 놀이터가 있거든요. 얘들은 이제 그 아파트 주민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연구소에서 수업 끝나고 나면 이제 맨날 놀러 다니는 거죠. 엄마 올 때까지. 아파트 놀이터 놀러 갔는데 어느 날 그 아파트에 사는 3학년 언니가 너가 몇 학년이고 이 카드래. 낯선 애가 놀이터에 처음 놀러 왔으니까. 그래가지고 요 둘이 1학년짜리 둘이서 눈을 찡긋 맞춘 다음에 덩치 좀 큰 애는 나 3학년? 이렇게 하고, 작은 애 있잖아요. 요 투명인간 하는 얘는 나는 2학년 하고, 요래 거짓말 했다는 거야. 어떤 애는 엄마 지갑에서 돈을 훔쳤어요 하고 뭐. 그러고 나면 이제 제가 그 거짓말을 했을 때 기분이 어때? 또 다음에 표현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애들은 통쾌했어. 아까 3학년 언니한테 사기친 애들은 통쾌했어 이렇게 하고요. 엄마한테 돈을 훔친 애는 들킬까봐 두려웠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면 결과는 어때서 또 묻거든요. 그러면 어떤 애들은 지금까지 숨기고 있어요. 하면서 3학년한테 아직 안 들키고 있대. 그리고 엄마한테 돈을 훔친 애는 뭐 들켜가지고 뭐 개박살 났어요. 뭐 이런 거. 그러면 이제 제가 이야기하죠. 선생님도 17살 때까지 엄마 돈을 훔쳤다 하면서 이제. 저도 우리 엄마 지갑에 몰래 이렇게 50원씩 꺼내가지고 오락실 가고 이랬거든요. 저는 청소년기를 불우하게 보내가지고 이제 이 돈 없을 때 엄마 지갑에서 50원, 100원 훔쳐가지고 오락실 갔어요. 저는 오락을 잘하거든요. 50원만 가지면 한 30분 개겨. 200원 있으면 하루 종일 있을 수 있어. 그런 이야기 하면서 이제 선생님도 그랬다 하면 애들이 훨씬 더 짐이 가벼워지죠. 신기한 일이에요. 그 위로도 받고 또 자기가 있었던 속에 혼자만 가지고 있던 일을 이렇게 말해내면서 속이 훨씬 시원해지거든요. 여러분도 이런 경우 없나 몰라. 동네 언니들 만나고 술 한잔 하면서 뭐 하고 나면 좀 낫죠. 근원적인 해결은 안 되지만 훨씬 나아져요. 좋은 어린이책이 아이들한테 이런 위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딱 요약하면, 일단 엄마가 책 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해야 돼요. 그냥 관념적으로 그래 책 읽기 중요하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 가지고는 고등학교 가보면 아까 국어 시간에 한 명밖에 제대로 시간 내에 푸는 애들이 한 명밖에 없다는 꼴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관념적으로 책 읽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안 되고, 내 생활이 실제로 도서관을 다니고 가족 아이디를 만들어요. 아이, 엄마, 아빠, 동생 4개 만들어서 한꺼번에 4명분을 빌려요. 일주일에 4명분을 빌려오면 뭐 10몇 권 빌릴 수 있죠. 그래가지고 아이하고 읽고 이렇게. 그러면 돈 없어도 되잖아요. 사교육 안 해도 된다니까. 저는 맹세코 말하자면 우리 아이 그런 뭐 학원이나 뭐 공부방이나 하고 뭐 아무 데도 안 다녔어요. 왜? 이렇게 해보니까 내가 아이에 대한 점점 뭐랄까 신뢰가 생기고 이러니까 저도 행복하고. 그리고 당부하고 싶은 건 하나가, 저학년인 경우에 책을 읽어줘야 돼요. 읽으라고 하면 안 돼. 한글 아니까 니 읽어 이렇게 말하면 절대로 안 돼요. 왠 줄 알아요? 우리가 영어를 알지만 영어 책을 읽으라고 하면 부담스럽거든요. 이거하고 비슷해요. 책을 읽는다는 행위는 저자의 의도도 알아야 되고요. 그 배경, 스토리가 진행되는 배경도 알아야 되고, 감정이입돼야 되죠. 띄어읽게 해야 되죠. 행간의 숨은 뜻도 있어요. 이런 걸 파악하면서 읽는 거기 때문에 한글 겨우 알아가지고 뭐 모르스 부호 해독하듯이 이렇게 읽는 거는 어렵거든요. 애들은 제가 다 읽는다고 해. 난 읽을 줄 알아요 하고 이래. 근데 뭐 듣고 있자 하면 환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엄마들이 많이 읽어줘야 되죠. 책 읽어주기가 책 읽기를 좌우한다. 유명한 말이에요. 책 읽어주기가 책 읽기를 좌우한다. 저학년 때 애들 학교도 갔어요. 선생님 말씀을 듣잖아요. 얼마나 소화하는가는 그 아이가 평소에 엄마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가가 좌우하는 거죠.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니까. 목 아프죠 물론. 뭐 살림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가정적인 아빠들 같으면 도움을 청하고, 가능성이 안 보인다 싶으면 엄마들이 글밥 작은 그림책을 택하라고요. 저는 초등학생이라도 얼마든지, 요즘 시대가 달라져서 전부 스마트폰 들고 있고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활자가 꼭 만화에 될 필요는 없어요. 활자 적은 그림책도 얼마든지 있고요. 초등학생을 위한 그림책, 좋은 게 세계적인 그림책들이 널려 있거든요. 이런 걸 가지고 아이들한테 꾸준히 읽어주고 하다 보면 어느 날 아이들이 엄마가 읽어주는 것이 내가 읽는 것보다 훨씬 느려 터져가지고 답답해가지고 엄마 내가 읽을게 하고 책을 뺏어가요.
이걸 보고 소위 읽기 독립이라고 말하는 거라. 억지로 엄마들이 막 띠내려고 하지 않아도, 이거 뭐라 카노? 젖먹이다가 뭐 이유식 뭐 거쳐서 이렇게 띠내잖아요. 꼭 이런 것처럼 억지로 띠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분리되는 거죠. 이게 읽기 독립이에요. 그렇게 되면 부작용이 없어요. 그런데 애들한테 자꾸 읽기 부담을 주면서 억지로 띄어내서 혼자 읽게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책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요. 자신감도 없고 이러니까 충분히 읽어주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녹음기 틀고 이러지 말고요. 내 말로 읽어줘요. 내 말로. 책은 매개고 책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향해 있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막 비인간적으로 녹음기 틀어놓고 이러면 안 되죠. 이건 사육하는 것도 아니고. 양계장 가면 닭들한테 음악 틀어놓거든. 빨리 알라으라고 막 불 켜놓고요. 환하게 밝혀놓고 계속 음악 틀어줘요. 그 닭들이 신나가지고 알낳고 빨리 폐기된다니까. 폐기되면 통닭집 보내고 이러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키우면 안 되고요. 엄마의 따뜻함이 전해지도록. 학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건요, 집으로 오는 게 아니고 사실 엄마한테로 오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하우스로 오는 게 아니라 홈으로 오는 거죠. 엄마 품 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쉬고 싶어서. 학교 다니는 일이 쉬운 일이에요. 재미도 있지만 스트레스도 많거든요. 비교도 당하고요. 힘센 놈한테 지기도 하고 열등감도 느끼고 뭐 스트레스도 받거든요. 숙제도 있지. 저는 초등학교 시절 생각하면요, 저는 초등학교 시절이 지옥이었어요. 엄마가 없어가지고. 미술 시간에 공포. 전 도화지를 들고 못 가, 미술 시간에. 크레용은 남들이 쓰다 만 거 이렇게 동가리들 있잖아요.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묶어가지고 다녔어요. 근데 이 도화지를 사주질 않으니까, 미술 준비물을 안 사주니까 저는 미술 시간에 공포 그 자체였어요. 학교 다니기 지긋지긋했다니까. 방학 끝날 때마다 혹시, 제가 공상했죠. 방학 끝날 때마다 담임 선생님이 혹시 방학 숙제 검사 안 하고 지나가지 않나, 이런 황당한 있을 수 없는 공상을 제가 늘 방학 끝날 때마다 했어요. 그게 너무 스트레스니까. 우리 아이들이 뭐 제만큼은 아니겠지만 나름 이런저런 스트레스를 받고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오면 꼭 안아주고 있잖아요. 장하다고 별일 없었나 들어보고 이런. 그리고 가능하면 애를 무릎에 앉혀놓고 따뜻한, 아이들 따뜻하게 하는 그림책 한 권 읽어주고요. 저는 어릴 때 우리 엄마가 그림책은 한 번도 안 읽어줬는데요. 제 인생에서 몇 장면 있어요. 엄마하고 저는 같이 산 기억이 거의 없는데, 얼마 없는데, 하루는 제가 초등학교 시절이에요. 엄마하고 어떻게 다시 합치게 됐어요. 4학년든지 5학년든지 합치게 됐어요. 엄마가 이제 밤일 갔다 와서 오전에 주무시고 내 학교 갔다 오니까 오후에 깼어요. 그 이런저런 살림을 하고 하더니 하루는 내보고 엄마 무릎에 누우라는 거라. 무릎 비고. 그래가지고 제 귓밥을, 귀지를 이거 청소해 주는 거예요. 그게 제 초등학교 시절에 한 2번인가 3번 있었어. 근데 제가 지금 이 나이가 돼도 그때 그 따뜻함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어.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지 벌써 17년이 지났는데도 그걸 못 잊고 있다니까. 그 엄마의 따뜻함이 느껴지는 거죠. 무릎 베고 누웠으니까 엄마의 체온도 느껴지고, 뿐만 아니라 귀를 살살 간지르면서 이렇게 귓밥 후벼 주던 그때 그 기분 있잖아요. 그게 오랫동안 내가 엄마의 따뜻함으로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우리 아이들을 무릎 베어놓고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뭐 이런 그림책 있잖아요. 한번 읽어줘 보라니까. 그럼 아이들 안에 그 엄마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죠. 일상일 때 우리가 절대 이런 말 못하거든. 우리가 하는 말은 전부 명령, 지시, 확인, 질책, 비난, 정죄 뭐 이런 거밖에 안 하잖아요. 하루 종일 고함 지르죠. 잘 때 되면 우라통 터진다 하잖아. 진도 나간 건 진도 나간 대로 없고, 그렇다고 행복했던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애 따라다니면서 고함을 지르는데 뭐 밤에 잘 때 결산해 보면 이거 남는 게 없어. 그럼 우라통 터진다니까. 우리 아이 수능 성적표 인증샷. 뭐 모든 아이들 꼭 우리 아이 같을 필요도 없고요. 또 우리 아이보다 더 잘하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 그렇게 막 사교육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아도 좋은 의식을 읽고 꾸준히 자라면 얼마든지 좋은 성취를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수능 성적 받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죠? 알아요? 이거 보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등급은 알겠지 뭐. 1등급 하니까 뭐.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 세계는요, 등급 안 봐요. 죄송합니다. 잘난 척해서. 1등급은 뭔가 하면 상위 4%거든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따지자면 96.01%부터 100%까지를 1등급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좋은 대학 갈 때 되잖아요. 그러면 1등급 가지고 안 돼요. 어떤 1등급인가? 96%에 걸린 1등급인가? 100% 가까운 1등급인가에 따라서 대학이 확확 달라져요.
우리 아이는 이게 전국에서 한 250등? 200등에서 250등 정도 한 수능 성적표예요. 여러분들 이런 성적 구경하기 좀 어려울걸? 아니, 한번 봐요. 나중에 나오면 보여드릴게요. 진짜요, 인증샷. 그죠? 여기 보면 100분이라고 있죠, 100분이. 100%라 말은 더 이상 위에는 없다는 뜻이에요. 국어는요, 우리 애가 그렇게 책을 많이 읽었는데 국어는 겨우 1등급 됐어요. 이 사람은 국어를 어려워하더라. 특히 시를 어려워하더라, 시. 아빠가 뭐 비인간적이라서 그런지 우리 애는 국어 주로 시에서 틀려요. 그 잘했죠. 이 우리 연구소에 있는 그림책만 1000권 넘게 있거든요. 여기 그냥 막 꽂혀있으니까 아무 책 같죠. 전부 그죠? 세계적인 책들이에요. 이거 가지고 제가 아이들하고도 수업하고 엄마들하고도 수업하고요. 엄마들한테 매주 금요일마다 제가 이 그림책 한 권씩 읽어주잖아요. 읽어주고 그 그림책에서 무엇을 깨달아서 우리 아이들과 나눌 것인가 하는 수업을 하거든요. 자, 이제 도서관에 가서 그러면 좋은 어린이책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건 이제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도서관에 가서 좋은 어린이책을 잘 만드는 신뢰할 만한 출판사들이 있어요. 그 신뢰할 만한 출판사들의 책을 그냥 빌리면 대부분 아이들이 좋아해요. 어린이책 브랜드 가운데 가장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부터 출판사 따라가기죠. 제일 1번이 비룡소라는 출판사예요. 동문실에서 안내드립니다. 임시 학년부장 협의회를 가졌다 합니다. 부장선생님, 비룡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출판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민음사라는 출판사예요. 민음사라는 출판사의 어린이책 브랜드죠. 돈도 많고 그래서 좋은 책 많이 번역해내고요. 전라도 광주에는 이 비룡소에서 어린이 서점도 냈어요. 대형 어린이 전문 서점. 부러워 죽겠어요. 비룡소와 쌍벽을 이루는 출판사는 시공주니어죠. 시공주니어는 전두환 장남이 운영하는 시공사의 어린이책 브랜드예요. 여기서도 외국의 정말 재밌는 책들을 많이 그죠? 저작권 주고 사와서 번역해내요. 그래가지고 정말 재밌어요. 요즘 유행하는 책 이거 나무집 시리즈 애들 정말 좋아하거든요. 13층 나무집부터 해서 그죠? 이런 책뿐만 아니라 정말 좋은 책들이 많아요. 그림책도 많고 저학년 문고, 고학년 문고 정말 좋은 책들 많이 번역해내죠. 우리 애도 시공주니어에서 나온 외국 책들 정말 좋아했어요. 제일 좋아했던 시리즈를 예를 들자면 그 영국의 로알드 달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책들은 전부 영화로 만든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대표적인 게 찰리와 초콜릿 공장 이런 책 있거든요. 또 마틸다. 엄마들이 뭐 책을 안 보이 뭐 하나 뭐 봐요. 그래요? 그럼 좀 아는 척 해줘. 아, 그 맞아요 하고 뭐 이렇게 해야지. 자, 창비라는 출판사는 고학년용 책이 40년 동안 계속 꾸준히 나온 우리나라에서 가장 손꼽히는 출판사예요. 알죠? 창작과 비평 줄여서 창비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 전집이 판치는 세상에서도 40년 동안 꾸준히 어린이책 단행본들을 만들어 왔어요. 그 창비 책들은 교과서에도 많이 실리고 있죠. 사계절 출판사에서 나온 그림책이에요. 이건 그림책인데 전부 초등 고학년들이 읽어야 될 그림책이죠. 전쟁과 평화에 관한 그림책. 꽃 할머니 이건요 위안부 할머니를 다룬 이야기예요. 요즘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죠. 저기 있는 춘희는 아기란다 저건요 요즘 아주 북한 핵이 중요해지죠. 춘희는 아기란다. 춘희는요 40살 넘은 아줌마예요. 근데 히로시마에 사는 제1교포 3세라. 근데 저 춘희네 집을 지나가면 항상 춘희 엄마가 아주 높은데 항상 어떤 노래를 불러요. 무슨 노래인지 알아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뭐 봉숭아꽃 뭐 살구꽃 이 노래 있죠. 항상 그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라. 이 어떻게 형편이 안 돼가지고 일본에 가서 살게 됐는데 원폭을 맞아가지고 춘희라는 아기가 원폭 피해자예요. 그래서 생물학적 나이는 40이 넘었는데 정신연령은 3세인가 뭐 이렇죠. 애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춘희는 아기란다죠. 이런 정말 감동적인 책들인데 이게 다 그림책이에요. 자, 길버든 이 책들은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책 많죠. 지금 앞에 보이는 이 책들이 이른바 지원이와 병간이 시리즈라고 해서 저 길버든이 출판사의 편집 주관 하시는
그 고대영 선생이 자기 애 둘을 주인공으로 내세웠어요. 근데 자기가 그림을 못 그리니까 그림 작가는 따로 붙여가지고 이 지훈의 병간이 시리즈 나온 게 지금까지 9건인가 나왔어요. 이번에 얼마 전에 대구 내려와서 어린이집에서 강의를 하던데 그때 들어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이 지훈이가 벌써 대학 졸업하고 취직했대. 병관이도 군대 갔다 와서 지금 취직 준비하고 있고요. 벌써 그렇게 컸죠. 이 얘들 초등학교 때 이야기를 지금 시리즈로 9건인가 나왔어요. 다 좋아하죠. 애들이 저는 이거 세계적인 그림책들에 비하면 뭐 별거 아닌데 싶은데 신기하게도 아이들의 눈높이에서는 너무 좋아하는 거라. 지하철을 타고서 손톱 깨물기 싸워도 돼요. 집안 치우기, 거짓말 뭐 이런 제목이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길버든에서 나온 대표적인 책이 강아지똥. 아까 제가 말씀드린 초등학교 3학년 어느 학급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이게 내 짝꿍 채용되는 책이죠. 자, 출판사 따라가기도 있고요. 출판사 따라가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저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 그림책이 중요하잖아요. 고학년도 물론 그림책 필요하지만, 자, 그림책, 좋은 그림책 어떻게 이제 도서관에서 빌릴 것인가. 가장 손쉬운 방법은요, 베스트셀러를 따라가는 거죠. 베스트셀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알라딘이나 예스24 가서 스터디셀러로 검색하는 거예요. 그림책 체크하고 스터디셀러로 검색하면, 알라딘에서 예를 들어서 베스트셀러로 검색하면요, 이번 주에 가장 많이 팔린 책, 이런 게 뜨거든요. 그 말고,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한 책, 스터디셀러죠. 스터디셀러 검색하시면, 그 책 목록이 쫙 떠요. 그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그림책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이 2권이에요. 이 미국 그림책 너는 특별하단다. 이 책은 지금 뭐 4천만 부 이상 팔렸죠. 캐나다 그림책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이 책도 3,500만 부 이상 팔렸고요. 고학년이라면 고학년,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발간된 고학년 책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이거예요. 샬롯의 거미줄. 두 번째가 빅비 롱스타킹. 단행본으로서 말이에요. 시리즈물로는 해리포터가 1위죠. 네. 해리포터는 8억 5천만 부 팔렸대요. 그리고 2위가 나니아 연대기예요. 그런데 이제 단행본으로는 이게 샬롯의 거미줄 아주 전설적인 책이죠. 이거 시공준위에서 나왔는데, 우리나라 책 가운데 고학년용 책으로 베스트셀러 100만 부 이상 팔린 책, 밀리언셀러라고 하죠. 책과 논인접, 이거는 나온 지 몇 년 안 됐는데 아이들 정말 좋아하는 책이에요. 높은 평가를 받고, 그 역사에 관심 있는 아이들이 동화책을 읽으면서 역사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아주 좋은 책이죠. 세 번째 방법은요, 상 받은 책을 찾는 거죠. 도서관에서. 자, 그림책으로 말하면 칼데콧이라는 상이 있어요. 이건 그림책의 노벨상이라고도 불리는데, 해마다 미국에서 발간되는 그림책을 대상으로 딱 한 권에게, 해마다 한 권에게 칼데콧 메달을 수여해요. 칼데콧이라는 그 영국 사람이 있거든요. 근대 그림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 이 사람을 기념해서 미국에서 항상 전미 도서관협회에서 딱 한 권에게 칼데콧 메달을 수여해요. 그리고 후보작에 올랐던 몇 권에게는 칼데콧 아너라고 해서 딱지 붙여주죠. 여기 보면 여기 딱지 보이죠? 메달 받은 책에는 금딱지가 붙어 있어요. 아슬아슬하게 거기서 메달 못 받은 그림책은 아너라고 해서 칼데콧 아너라고 은딱지가 붙어 있죠. 한 권 한 권이 정말 다, 제가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엄마를 위한 인문학 수업 해가지고 이제 그림책 강의를 하는데, 한 권을 가지고 보통 1시간 30분 동안 제가 강의를 하잖아요. 그럼 한 권 안에도 정말 건져 올려서 우리가 나누고 아이들과 소통하고 이렇게 정말 많이 있거든요. 이건 이제 영국에서, 미국에 칼데콧상이 있다면 영국에는 게이트 그린 어웨이 상이라고 있어요. 똑같은 성격을 가졌어요. 한 권 한 권이 주옥 같죠. 벌써 엄마들 보시면 좋은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은 유치원에서 벌써 이런 거 가지고 책 수업하기도 하고 이래요. 근데 이거 유치원용 책이 아닌데 워낙 좋다 보니까 이제 고릴라 같은 거 이런 거는요, 유치원에서 애들 갖고 놀고 이러더라고. 영국과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그림책들은 가장 권위 있는 상이
2년에 한 번씩 이탈리아 볼로냐라는 도시에서 그림책 페스티벌을 하거든요. 그때 출품된 그림책 중에서 여러 가지 일러스트 부분, 창작 부분 이렇게 해서 볼로냐 라가치상이라고 수여해요. 여기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상을 많이 받죠. 아까 칼데코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에 180권 정도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서관에 가셔서 칼데코만 검색해서 다 훑어와도 되죠. 그거 실컷 읽고 돌려주고 이러면 되니까. 이제 아이들하고 도서관을 다니다 보면 어린이 책에 대해서 좀 알게 되거든요. 저도 사실은 4살 때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우리 아이 4살 때. 어린이 서점 다니면서 제가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되니까, 아까 초등학교 한 3, 4학년 되니까 제가 이 어린이 책에 대해서 고수가 돼 있는 거라.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잠순의 커가는 아이들 사이트에서 제가 어린이 책 소개를 하잖아요. 글을 쓰잖아요. 그럼 원고료를 한 편당 10만원씩 저한테 계속 주고 이랬어요. 여러분들도 저걸 언제 다 하노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이렇게 다니다 보면, 도서관을 다니고 책을 읽고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깨는 거죠. 저는 아이를 지금 27까지 키웠으니까. 그죠? 작가를 따라가면 이제 좀 고수가 된 거죠. 그래서 애들이 좋아하는 작가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권정쌤 하면 다 알죠? 불멸의 그림책 강아지똥을 만든 분이기도 하고요. 또 초등 고학년 책 중에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린 책이 몽실언니잖아요. 몽실언니 교과서에 실린 몽실언니 작가기도 하고요. 우리 아버지하고 똑같이 폐병 걸려가지고 이분은 죽진 않았는데 나와가지고 근데 장가를 못 갔어요. 일생을 40몇 킬로 사시다가 벌써 돌아가신 지 10년이 지났는데, 안동에 가면요, 지금도 안동에 어떤 폐교 하나를, 그죠? 권정생 동화나라라고 완전히 개조해가지고, 거기 가면요, 운동장에 가면 강아지똥 조형물도 있고요. 또, 음악 가투리? 몽실언니 이거 조형물도 있고요. 그리고, 권정생의 이제 삶이나 이런 걸 다룬 영상물도 있고, 그러니까 작은 어린이 책 박물관 같은 곳이죠. 권정생 동화나라라고. 가을에 한번 소풍 가봐요. 저는 2년 전에 우리 연구소 엄마들하고 아이들하고 한 100명이서 거기 놀러 간 적이 있어요. 봄, 가을 한 번씩 인문학 기행 하면서 이런 데 찾아가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정말 좋더라고. 애들 막 운동장에서 실컷 뛰어놀고 보물찾기도 하고 이랬는데, 권정생은 이제 옛날 어른이라면 요즘 이제 핫한 작가로는 백희나 선생을 들 수 있죠. 구름빵 이건 뭐 전설적인 책이 됐죠. 벌써 나온 지 이제 11년인가 밖에 안 됐는데,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100만 부 이상 팔렸어. 이 백희나 씨는 LA인가 어디서 유학 가가지고요, 닭종이 공예를 배워왔대. 그래가지고 이분은 그 종이 공예를 가지고요, 책의 주인공들 전부 직접 만들어요. 만들어서 사진 찍죠. 그래서 그걸 그림책의 배경으로 사용. 자기 스스로는 뭐 장난 전문가 이렇게 막 인형 장난 전문가 이렇게 소개하더라고. 여기 보시면 장수당 선녀님이라고, 이게 동네 목욕탕에 냉탕에서 맨날 오시는 할머니를 선녀님으로 묘사한 재밌는 그림책인데, 장수당 선녀님 보면 이거 종이로 만든 사람이에요. 진짜 재밌죠. 그래가지고 백희나 씨가 내는 책마다 이제 많은 히트를 치죠. 올해 3월달에 나온 신간 알사탕이라고 있어요. 이 책 정말 감동적이라니까. 제가 딱 읽어보고 바로 와 이거 대박이다 싶어가지고, 저 구름빵 이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바로 구입해가지고 엄마들한테도 강의도 하고, 정말 감동적인 책이에요.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제가 뭐 책 이야기, 줄거리 이야기는 할 수 없고, 한번 이런 책들은 사실은 집에 있는 게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최숙희라는 작가도 유명하죠. 엄마가 화났다. 뭐 추석 다가오죠. 추석 다가오면 추석을 이야기하는 가장 따뜻한 그림책 중에 하나가 소리의 추석 이야기라고. 시골 풍경을 아주 잘 그려낸. 외국 작가도 좋은 분들 많죠. 아까 투명인간 이야기 했던 그 존 버닝의 뭐 알도라는 그림책이 이게. 여기 애기 있죠, 아이가 있는데, 아이 옆에 이상한 동물 하나 서 있죠. 얘 이름이 알도예요. 아이하고 항상 같이 다니는 아이 내면을 말하는 거죠. 혼자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용기를 주는, 용기 자체인, 그걸 알도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안에도 다 나만의 뭐가 있잖아요. 옛날에 한때 어떤 대학에서 논술 문제를 출제했는데, 그 논술 문제의 주제 중에 하나가 알도라는 그림책이 나왔어. 그림책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 이 유명한 분이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거는요, 우리 다음 카페, 우리 연구소 카페가 있어요. 대구 부모교 연구소 오시면 제가 다 올려놨어요. 제가 시간이 쫓기니까 빨리빨리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면,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좋은 어린이책 목록을 엑셀 파일로 만들어서 올려놓았어요.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진짜 빌리고 좋은 만화책도요, 만화책 리스트가 있어요. 좋은 만화책 리스트, 학습 만화 말고 이런 목록 이런 걸 다 올려놨어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나라 어린이책에 대해서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어딘가 하면 어린이 도서 연구회라고 있어요. 벌써 생긴 지 한 30년 된 곳인데, 이 어린이 도서 연구회에서는 해마다 발간된, 우리나라에서 발간된 모든 어린이책을 대상으로 다 읽어보고요, 전문가들이. 그래가지고 책을 가려요. 그래서 그 목록을 작성하죠. 어린이 도서 연구 20주년 기념으로 작성한 어린이책 목록이 어린이 도서 연구회 홈페이지에 가면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퍼갈 수 있도록 엑셀 파일로 올려놨어요. 저도 그걸 가져와서 다시 엄마들 읽기 좋게 재가공해서 올려놨거든요. 이게 우리 아이가 제일 좋아했던 책들이에요. 작년 여름에 우리 아이가 졸업하기 전에 여름에 카톡이 왔어요. 아빠, 내 대구 내려가면 우리 가족 영화 보러 한번 가자 하면서. 그리고 갑자기 무슨 영화? 하면서 하니까 이거 이야기 하더라고. 마이 리들 자이언트 작년 여름에 개봉했대. 그러니까 그게 뭔데? 하니까 아빠, 내가 어릴 때 읽었던 재밌는 책 있잖아. 로알드 달의 책 중에 내 친구 꼬마 거인이라고 하더라고. 그게 작년에 영화로 나왔죠. 우리나라 국내 개봉됐는데 우리 아이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이런 책들. 이거 다 재밌는 책인데. 우리 애가 25살 때요, 재작년에 우연히 그 로스쿨 입문시험이라는 거 쳤어요. 제가 교회 앉아서 목사님 말씀 듣고 있는데 애한테 카톡이 왔어요. 아빠, 왜? 하니까 시험이 왜 이리 쉽노? 하더라고. 근데 이 새끼는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보통 아이들 기말고사 치고 와서 시험이 쉽다 하면 다 70점이에요. 난이도를 모른다는 뜻이거든요, 시험 쉽다 하는 애들은. 우리 애도 시험 쉽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는 우리가 열받아가지고 20일 후에 인증샷 보내왔어요. 로스쿨 입문시험이 뭔지는 알아요? 법률가가 되려는 청년들이 가는 학교죠.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 여기 이제 가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뭐 자기소개서도 필요하고 영어 성적도 필요하고 학점도 필요하고 한데, 가장 객관적으로 치는 시험이 로스쿨 입문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는 딱 두 과목 치거든요. 두 과목이 뭔가 하면 언어 이해라는 과목과 논리 추론이라는 과목. 그리고 20대 초중반부터 30대 중반까지 우리나라에서 이제 법률가가 되려고 하는 가장 논리적인 청년들이 응시를 하죠. 해마다 7,500에서 8,000명이 원서를 내요. 그 중에 2,000명이 로스쿨 들어가요. 대구로 말하면 경북대 로스쿨, 각 광역시도마다 하나씩 있죠. 경북에는 영남대 로스쿨, 이런 식으로. 근데 얘가 시험을 치고 왔는데 이거 한번 봐요. 이거 언어 이해라는 과목 쳤어요. 35문제가 나와요. 35문제 중 우리 애가 34문제를 맞췄어요. 근데 100분위는 상위 5%밖에 안 돼요. 문제가 좀 쉬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고득점자가 많아서 상위 5%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추리 논증은 35문제 중에 우리 애가 29문제를 맞췄대. 근데 100분위는 상위 1.8%예요. 잘했죠? 이 로스쿨 지원자 7,500명 중에 한 140등, 150등 정도 하는 수준이에요. 우리나라 서울대 로스쿨 정원이 160명이고요. 연세대, 고려대가 각각 120명씩. 성균관대, 한양대 80명이 있어요. 애가 얼마든지 넉넉하게 좋은 로스쿨 갈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안 간다니까. 아빠 눈치 보여가지고, 저는 로스쿨 하고 옛날에 우리 어른들 다 판검사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제발 그래 좀 하라 하는데 절대 안 해요. 요즘 애들은요, 지 하고 싶은 일 하고 뭐 이런다고. 근데 문제는 이 성적표를 인정하면서 저한테 한 말이 너무 감동적이라 가지고. 우리 애는 이때까지 저를 칭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지가 잘나서 공부 잘했다고 생각한다. 근데 처음으로 아빠, 어릴 때 내가 아빠한테 끌려가지고 어린 선생님 다닌 게 이렇게 위력이 있을 줄 몰랐어, 이 카드라고. 왠 줄 알아요? 지가 생각해도 지는 고등학교 이후로는 입시를 하느라고 책 못 읽었어요. 대학 들어가서 서울 올라가서는 1학년이니까 놀잖아요. 늘 홍대, 뭐 주말마다 홍대 클럽 다니고 이랬어요. 그리고 좀 이따 군대 갔죠. 군대 2년 하고 나왔어요. 복학해가지고 다시 교환학생 한다고 외국에 1년 나갔다 왔어요. 그리고 25이 된 거라. 그러니까 그 후로, 그러니까 고등학생 이후로는 특별히 따로 뭐 책을 읽거나 한 기회가 없었죠. 다른 아들과 같은 평범한
시절을 보냈는데 문제는 어디 있어요? 어린 시절에 있는 거랑. 그리고요, 이 로스쿨 입문시험은요, 교과서가 없어요. 벼락치기가 안 되는 과목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논리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변호사가 되거나 판검사가 된다는 건. 그러니까 그 청년이 응시하려고 하는 그 청년이 지금까지 어떻게 논리적으로 자라왔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이에요. 기출 문제집은 있어요. 한 5년 됐기 때문에. 기출 문제집은 있지만 교과서는 없는 과목. 벼락치기가 안 되는 과목이죠. 그러니까 어릴 때 어떻게 이렇게 논리적 사고를 키워오는가, 좋은 어린이책과 만나면서 자라는가가 아이의 평생에 영향을 미친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제 말이 좀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표정 보고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단지 국어 공부 좀 잘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 논리적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평생 영향을 미친다. 우리 애는 원래 2월달에 대학을 졸업하고 3월달에 출국했어요. 외국에서 취직해가지고. 안 그래도 20살 이후로는 서울 올라가가지고 2달에 한 번씩 내려오고요. 내려오면 겨우 길면 2박 3일, 짧으면 1박 2일. 가끔 거실에서 한번 마주치면 제가 우리 아들, 저보다 이제 더 큰 우리 아들 꼭 안고 우리 아들 장하다 하고 사랑한다 하고요. 이제는 그것도 못해요. 해외 나가가지고 이제 언제 올지 몰라. 나갔다가 딱 한 번 왔는데 1박 하고 갔어요. 이번에 휴가 8을 받았는데 뭐 오키나와 놀러 갔다는데 하루도 우리 집에 안 왔어요. 슬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애들 커버리면요, 내 곁을 떠난다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을 때 실컷 누려야지. 아이를 누려야죠. 사랑 실컷 하고. 저는 뒤늦게 철들어가지고요, 고등학교 1학년 이후로 우리 아들 만날 때마다 어디서 만나겠어요? 주로 거실에서 만나죠. 지방에 들어가 있고 나는 내 방에 있고 이러니까 뭐 주로 거실에서 밤 깊을 때 뭐 우리 아이하고 대화하고 이러는데, 거실에서 만날 때마다 내가 아이 등을 안고요, 등을 두드리면서 우리 아들 장하다 하면서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해요. 옛날에 이거 절대 안 됐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네가 100점 맞으면 아빠가 너를 사랑하고 하나도 틀리면 네 뒤진다. 내가 늘 이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그 실패를 오늘 다 말씀드릴 수 없어서 죄송하긴 한데 제가 철이 든 거죠. 이제 아, 정말 인생에서 소중한 것은, 그죠? 내게 기회가 있을 때 깊이 사랑하는 것이구나. 충분히 사랑해야 후회가 없거든요. 지금 이렇게 애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제가 후회가 없어요. 찌지고 볶고 하기도 많이 했지만 사랑도 충분히 했어요. 저는 우리 애 만날 때마다 항상 한 말이,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이거 전에 저는 맨정신으로 절대 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근데 어떤 날 어떤 계기가 있었죠.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루는 제가 어떻게 좋은 아빠로 소문이 나서 토요 아침마당에 출연했어요. 원래 우리 애하고 같이 나가기로 했는데 애가 쪽팔린다고 못 나가겠대. 사춘기 때라고. 그래서 1시간 동안 제가 녹화했잖아요. 앵커가 마지막에 아드님이 녹화방송 보시니까 한마디 하라 하더라고. 그때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예요. 제가 정말 그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정말 진심으로 우리 아이한테 유언했어요. 유언. 이 유언이 뭔가 하면요,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아들 명효가,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을 네가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말했어. 저는 도저히 제게서 나올 수 없는 말이 나온 거죠. 살아보니까 관계가 가장 소중한 거라. 행복이 성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애 뭐 공부 잘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공부도 잘했고, 근데 한 번도 내가 행복하지 않았어요. 좀 기분은 좋죠. 그러나 항상 불안했어요. 왜냐면 성적, 그죠?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 성적이 뭐 굉장히 잘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 수능이 아니거든. 실제 수능 잘 나오잖아요. 이거 가지고 서울대 갈 수 있겠나 싶어가지고. 서울대 가려면 상위 2% 안에 들어야, 0.2% 안에 들어야 돼요. 원서를 낼 수 있어. 근데 0. 뭐 몇 프로 나와요? 5% 나와요. 이건 뭐 불안해가지고 뭐 미치는 거지. 공부가 절대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더라고. 근데 언제 행복한가 하면요, 내가 우리 아이를 안고 기특하다 하고 장하다고 할 때, 그때 우리 아이한테서 화답이 날라오죠. 그래, 나도 엄마 아빠 사랑해. 이렇게. 그럴 때 제일 행복해요. 저는 어린 시절을 그렇게 잘 못 보내가지고, 자, 여러분들한테는, 그죠? 제 실패를 반복하지 말고, 아이들 학교 갔다 오면요, 꼭 안아주고, 우리 딸 기특하다 하고, 장하다 하고, 엄마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한번 말해봐요. 소설가 공지영이라고 있거든요. 여자는 무슨 팔자가 센지 남편을 3명이나 바꿨죠. 그리고 아이들이 다 남편이 달라. 아빠가 달라. 그런데도 이 공지영이 옛날에 소설을 하나 냈어요. 즐거운 나의 집 하면서. 남편하고 다 헤어지고
애 혼자 키우면서 낸 소설의 이름이 즐거운 나의 집이라. 근데 자기 제일 큰 딸, 20몇 살인 자기 큰 딸에게 한 말이 있어요. 그 소설에서 뭐라 하더라?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엄마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도전을 받았잖아요. 공주영도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그렇게 말 못하면 말이 되나 하면서. 명식이 내가 부모 교육하는 사람이. 진짜 저도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들이 이 말을 할 수 있으면 저한테 인증샷 같은 거 보내봐요. 내가 후수할게. 이게 쉽지 않다니까? 맨정신으로 안 되더라고. 정말 천연적인 제 기준이나 이런 게 없어져야 가능하죠. 내 기준이 있으니까 이 기준에 아이들이 도달하느냐 못하느냐가 늘 관심의 초점이 되니까. 짧은 시간 동안 하여튼 저는 서둘렀는데, 혹시 이제 어린이 책에 관심이 있으시면 이 두 권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저는 우리 아이 어릴 때 이거 읽고 큰 도전을 받고 도움을 받아서 제가 이 어린이 책 세계로 더 깊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 도서관에서 한번 빌려보시면 좋겠고요. 또, 수학 공부나 엄마표 영어 공부나 이런 다른 강의가 궁금하시면, 다음 카페 우리 연구소 들으시면, 제 지난 한 10년 동안의 모든 강의가 mp3와 동영상으로 다 올라와 있어요. 필요하시면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또, 아이들 키우다 길이 막히거나, 궁금한 게 생기면 온라인으로 카페에 질문하셔도 되고, 언제든지 연구소 찾아오셔서 상담해도 되고요. 연구소 여기서 생각보다 가까워요. 10분밖에 안 걸려요. 여기 우리 연구소에서 출발해서 오니까 이제 10분? 저기 진천역 있는 데 있죠. 지하철 진천역 근처에 있어요. 현대 아이파크라고 알란가 모르겠네. 새로 생긴 아파트 단지. 거기 있어요. 한샘초등학교 있는데. 그 내거리에. 굉장히 가깝죠. 혹시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찾아오시면 좋겠습니다. 또 인연이 돼가지고 다음에 또 뵐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표정 관리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근데 잘 들어주시기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용기를 내고 중간에 안 가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